전체 앞바다 10m의 공군 관리하에 수용 중이던 특수범 어민들입니다. 죄수들입니다. 이 방송은 19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는 노약자, 임산,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어디에서 목표물이 벌떡 일어나든지 간에 다 100% 명중할 수 있는 정도로 아마 훈련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칙에도 보면 걔네들 그 자신감이 북에 언제 넘겨보내도 살아 들어올 수 있다 하는 자신감들이 다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가가지고 걔네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또 특수기술이라든지 뭐 이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최고에 달했다고 보겠습니다. 김영은 왜 그 부대를 3년이나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었나? 어느든지 안 버리면 회사에서 오늘 어느든지 그래야지. 그게 보통 훈련이 아니에요. 굉장한 훈련이에요. 사람인데 그 훈련, 취업과 훈련을 3년이나 계속 한다면 그 굉장히 끝내는 이들을 전부 보안 유지를 위해서 죽여버리자는 그 안이 나왔었고 그러한 안까지 알게 된 이들이 죽을 땐 죽더라도 그 배신감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따져야겠다는 그런 분이 막 죽어요. 그런들은 너 누굴 죽이러 온 건 아니래. 우리를 보내든지 죽이든지 해결해달라고 온 거라 그래. 이 박사와 이 작가 이제 11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EJ를 통해 광고를 진행한 착한 게임 퍼즐 성애자 기억하시나요? EJ 팬들의 힘을 받아 새로운 게임을 제작했습니다. 착한 게임 2탄 라인스타를 소개합니다. 라인스타는 한 줄 그리기 방식의 퍼즐 게임입니다. 이번에도 정말 쉬운 게임입니다. 한 줄 그리기 라인스타는 같은 별자리 블록끼리 연결시키는 게임입니다. 제한시간 동안 별자리들을 많이 이으면 됩니다. 별자리를 이어서 다시 되돌아오면 폭탄이 생기는 독특한 방식. 정말 쉽고 착한 게임 라인스타. 이번에는 결제 시스템을 넣었습니다. 너무너무 저렴한 1,000원, 2,000원, 3,000원 결제 아이템이 있습니다. 결제를 하지 않으셔도 노력만으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를 하시면 플레이하기 엄청 편할 거예요. 도와주세요. 착한 게임 라인스타 많이 플레이 부탁합니다. 꼭 라인스타로 검색해주세요. 라인으로 검색하면 다른 어플들이 먼저 나오네요. 꼭 구글 마켓에서 라인스타로 검색 부탁해요. 저번 주 실미도 특집 별로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EJ다운 내용이었다고 많은 분들이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재인데 기대를 하고 듣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작가가 원고를 개판으로 줄수록 저희가 특히 이 박사가 혼신의 힘을 담은 연기를 합니다. 왜 원고가 개판에 원고가 말끔하게 나왔고 많이 개새끼야. 조카의 개새끼야. 존나 짧았잖아. 그래요. 어쨌든 오히려 실미더보다 112 사태가 더 재밌었다고. 그렇지. 112 사건 이야기가. 112 사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 112 사건 때문에 강남이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 그러니까 박정희가 112 사건이 일어나고 더 이상 강북에 옛날에 강남이 서울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거긴 뽕밭 있고 논 있고 이러잖아요. 잠실 서울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강북에 우리가 행정부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면 북한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강남쪽으로 내려간 거야. 그럼 심해지면 신현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김신중한테 존나 고마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동산 투기 조장 부음과 같이 개발 부음과 같이 일어나면서 이제 강남 신화가 이루어졌고 또 그러면서 강의 내용이었어.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박정희 특집에서 했었던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는 또 아픈
또 역사가 또 이루어졌었죠. 어쨌든 그건 그렇고, 어쨌든 뭐 저번 시간에 많이들 그 이야기를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근데 이번 주는 말이죠. 우리가 하루 빨리 녹음을 합니다. 하루 빨리 원래 저희가 목요일날 하잖아요. 예, 목요일 녹음하는데, 내일 어차피 그 2박 4 강의가 있기 때문에, 내일 2개를 소화를 못 시켜요. 2편을 못 소화해서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이렇게 2편 하기로 했는데. 그 덕분에 저는 원주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을 하는 상황이 아이고 힘들어라. 그런데 오늘 급하게 트위터와 팬카페 녹음한다고 그랬는데 새 테이블 있네요. 네 테이블? 네 테이블입니까?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거 오신 분들 이따가 감사해요. 나가서 한 잔씩 우리가 받아 먹겠습니다. 그 전에 집에 가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오늘 하루 빨리 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지겨운 씨발. 지겨운 정윤의 씨 이야기가 또 나와요. 많은 분들이 정윤의 얘기를 또 해달라 그래서. 네. 정윤의 이야기는 지겹지 않습니까, 솔직히? 사실 그거 우리가 무슨 우리 8개월 전에 한 6개월 전에 4월 달에 했어요. 4월 아니 달에. 무슨 묵은지 꺼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말이죠. 뭐 몇 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올 4월 제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첫 작품이 최태민 특집에 이 정윤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송. 이번에 나온 얘기가 코드로 나옵니다. 한치 오차 없이. 이 작가가 결혼하면은 얘가 몸을 사리고 약해질 거라는 그 한간의 시선을 깨기 위해서 했던 또 역작.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진짜. 그리고 기자들이 그 우라카이라고 그러죠, 속칭. 갖다 쓰기 좋게 우리가 또 녹음해놨어요,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십상시 이야기가 한참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십상시 이야기는 우리가 2012년 대선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뭐 그걸 이제 와서 십상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좀 그하기 그런데 좀 우리 정리를 한번 합시다. 우리가 저번 방송 때 올 4월달에 한 방송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왜 시사저널 보도 있지 않습니까? 시사저널 보도를 우리가 그 박지환 씨를 미행했다 정윤회가 그걸 언급하면서 당시 방송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 회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간부에게 자신이 미행당한 사실을 알렸다. 이에 민정수석실은 경찰에서 파견된 부하 직원에게 박지환 미행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지시했다. 그런데 이 내사가 진행되는 중 돌연 인사 발령이 났다. 대기 발령이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 정윤회가 시켰다는 얘기겠죠? 그게 누구야? 이번에 박경정 아니야. 아웃된 박경정. 이거를 뭐 우리 예전에 한 얘기를 이제 와가지고 참.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건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 정치에 관심 갖고 계신 분 웬만한 분은 다 알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오늘 작년 올해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한간에는 그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던 게 정윤회 씨가 아니라 그 윗선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아니 정윤의 마음이 그 윗선의 마음이에요. 아니 정윤의 위가 누구야?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자, 아니 모르면서 얘기를 해. 여러분들 추측하시라고. 자,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정리해 봅시다. 네. 지금 사실은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뭐 정윤회의 인사 전행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이 권력 다툼이죠. 정윤회와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죠. 정윤회와 박지만의 권력 다툼이죠. 그러니까 조홍천 비서관, 또 박경정, 박지만 라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홍천 씨가 검사 출신입니다. 예전에 박지만 씨가 뽕으로 갔을 때 92년인가 3년에 갔을 93년에. 때 그때 담당 검사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박지만 우리 지만 형이 4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4번을 뽕으로 갔다 왔는데. 이 형 사성 장군인데?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알려진 것만 4번이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 어떻게 알아, 씨발. 89년 앨범 낸 것만 그러니까, 4개야? 89년, 91년, 93년, 98년 총 이렇게 4번인데 네. 그중에 이제 세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은 조홍천 공직기강 비서관이 조사를 했어. 그러면서 친분을 쌓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청와대까지 올라갔고 누가 봐도 박지만 라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윤의 그 사건 문제로 박경정, 그렇죠? 네. 박경정이 이번에 문건 유출한 게 정윤의 저격 문건 아닙니까? 문건인데 어쨌든 그 문건으로 박경정이 아웃됐고 그 윗선 조홍천 비서관도 역시 아웃됐습니다. 처음에 조홍천 비서관이 나갈 때 임기를 못 채우고 나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삶을 살고 싶다. 다른 어떤 꿈을 꾸고 싶다. 이러면서 나갔어. 씨발.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뭔 말이야? 이랬거든. 그냥 존나 시적인데? 저 쫓겨난 거야, 이거. 그냥 쫓겨난 거죠. 근데 박지만 라인이 그때 많이 다 많이 나갔어요. 나갔죠. 뭐 이재수도 그랬고요. 그렇죠. 군인이었죠. 이재수가 네. 뭐였습니까? 기무사령관. 기무사령관이었죠. 1년 안 박지만의 돼서. 동기. 네. 동기였는데 그냥 아웃됐고. 37기인가 6기인가 그래요. 또 그 국정원 간부도 아웃됐습니다. 박지만 라인이 다 아웃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박지만의 반격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박지만은 왜 정윤회를 싫어할까? 이것을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알아봐야겠죠. 이것도 우리가 최태민 특집에서 했습니다. 1990년 박근영과 박지만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그렇죠. 보낸 탄원서를 탄원서.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총 12장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언니와 누나를 최태민으로부터 구해주세요. 절박하죠. 절박한 메시지를.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 당시에 이제 박지만은 최태민의 속아가서 우리 누나가 지금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최태민 사위가 누구야? 정윤회잖아요. 그러니까 정윤회에 대해서 늘 신경이 날카로워. 그러니까 이 최태민이 죽고 원래 이 최태민의 그 딸하고 그러니까 정윤회 남편이 부인이죠. 부인하고 박근혜하고 굉장히 치밀한 사이였고. 예전에 아버지 서거하고 나서 그때부터 되게 절친으로 옆에서 이렇게 이 카터칼 이거 당할 때도 병원 찾아가서 막 그랬어요. 대전은요? 할 때. 마음을 이렇게 나눴던 교분을 나눈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지금 또 이렇게 쿵짝쿵짝 맞으니까 박지만으로서는 대단히 불쾌하고 늘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얘기죠. 근데 이 싸움이 사실은 지금 와서 불거진 게 아니라 예전에도 여러 번 또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럼요. 자, 봅시다. 그런데 그러니까 박지만이 네 번째 뻥으로 구속되고 98년도에 그 같은 해에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합니다. 지방선거였죠. 보궐선거죠. 98년 보궐선거에 대구에 출마하는데 그때 비서실장 역할을 한 사람이 정윤회고 정윤회가 만든 팀이 지금의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입니다. 요 팀을 정윤회가 만들었어요. 한 명 더 있지. 이춘상 보좌관. 저 2012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네 명을 4대 천왕이라고 불렀죠. 이야, 멋있다. 예전에 영웅문에 보면 있잖아. 뭐 남재, 북계, 동사, 서독 뭐 이런 4대 천왕 아니야. 그렇죠. 4대 천왕이라고 불렸는데 이 네 명이 결국 98년 이후로 쭉 박근혜 곁에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다가 이춘상 보좌관 사망하고 대통령 되니까 이 사람 이제 3명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 문고리 3인방을 부르는데 전부 청와대로 올라간 거야. 오랫동안 손발을 맞추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이거죠. 조직을 만든 이 보좌관 4대 천왕 문고리 3인방을 만든 게 정윤회인데 정윤회가 당연히 뒤에서 컨트롤하는 거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최태민 특집에서 언급했지만 정윤회는 2004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가 되면서 정치에 떠났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모든 걸 그만두고 그렇죠. 나는 이제 야인으로 돌아가겠다.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지금 의원 전 홍보수석 곡성 또 홍문정 의원 유성민 의원 다 친박계죠. 이분들도 공통적으로 증언했습니다. 내가 2004년에 가봤더니 한나라당 대표 시절 옆에 가봤더니 없더라. 정윤회가 없더라. 다 얘기했어. 그리고 정윤회가 지금 2004년 떠났다 그랬고. 그런데 말이죠. 이번 사건 터지고 정윤회가 말 실수를 합니다. 뭐라고? 자기는 2007년 이후로 박근혜 곁에 간 적이 없다고 했어. 어머 씨발 3년에 3년 어디 갔나? 어머 3년이 툭 지나갔네. 3년은 어디 갔네? 이런 말 바꾸겠네. 거짓말했네. 들통났네. 아니 그래서 사람이 뭔가 구라치려면 항상 여기다 맞춰야 돼. 기억력이 정확해야 돼요. 바람도 멍청하면 못 펴. 존나 기억력이 좋아야 바람 뭐 피는 거예요. 개새끼야 비유를 해도 글로 가. 아니, 그럼. 우리 요 얘기하면 되나? 요거도 먹겠지만. 그런 거 있어. 옛날 우리 저 갔잖아. 딴 여자랑 갔거든.
그래요? 놀러 갔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어디 제가 강릉 이런 데 갔는데, 뭐 얘기하다가. 야, 우리 그때 초등학교 있잖아. 그래. 씨발, 딴 여자랑 갔어. 그렇지. 야, 자꾸 기억 저편에 있던 걸 꺼내지 마. 왜 네가 네 무덤을 파요? 아니, 그런 거 똑같은 거야. 딱 걸린 거지. 딱 걸려서 이제 3년 동안의 어떤 행정에 대한 사라진 거야. 네. 근데 웃긴 건요.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이 문고리 살인방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2004년 이후로 우리는 정윤이랑 만난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다. 그리고 이재만 비서관이 국회 출석해가지고 네. 야당 의원들이 정윤회 만난 적이 있냐? 정윤회 아직도 정권에 가냐 물으니까 2004년 마지막으로 안 만났다 그랬거든. 증언했어? 증언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야권에서 그러면은 이거 위증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아니 근데 그렇다면은 양측의 말이 다 진실이라 손 치면은 2004년에 뭐 방금 언급됐던 이정현, 홍문종, 유승민, 뭐 이재만 이 사람들은 안 만나고 만나지 않았을까? 이 박사 오랜만에 전곡을 찔렀네. 전곡을 찔렀어. 아무도 못 봤는데. 자기는 옆에 있어 도와줬다야. 자, 이건 뭐냐면요. 내가 예전에 잃어버린 7시간 그 세월호 참사 때문에 얘기 나왔을 때 뭐 연애한다는 얘기도 들렸는데 자기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욕 먹었잖아. 그래서 내가 뭔가 애드립을 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애드립을 못 치겠어. 겁납니까? 겁나요. 네. 저기 보니까 인터넷 사이트들 보니까 뭐 AV 얘기도 나오고 뭐 사위와 뭐 A인가 뭐 사위가 뭐 한꺼번에 어쩌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그런 글 중에 가장 제가 감명 깊게 봤던 리플이 하나 있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한데 이 상황은 피보다 물이 진하다. 물이 뭔지 모르겠어. 물보다 더 진하다. 이것들이 다 잡혀가려고 작정을 했구만. 야, 이 박사. 쌍비급 때 쌍비읍의 싸움이란 얘기도 있고. 녹음해갖고 상지대 보낸다. 자꾸 그러면? 아니, 난 별 얘기 안 했어. 그래. 그거는 뭐, 하여튼, 헛소문이겠죠. 그럼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말 같다는 소리를. 그렇죠. 저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이 3년이 사라진 3년. 네. 2007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시, 한나라당 내부에서 이명박 후보랑 박근혜 후보가 세게 붙었어요. 네. 세게 붙었을 때, 이명박 캠프에서, 뭔가 이상한 걸 꺼냅니다. 박근혜 캠프의 실세는 따로 있다. 그게 강남팀, 이른바 노년동 팀이라는 사조직이 있는데 그걸 움직이는 사람은 정윤회다. 이걸 폭로했어. 그러니까 맞짱으로 뜬 게 BBK 아니야 그래서. 뭔 BBK야 그게. 이거 박근혜가 맨 처음에 BBK를 뜬 걸 알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야권보다 뭐 이명박 캠프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뭐 박근혜 캠프가 아니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 보면 아우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네. 강남 캠프. 또 박근혜 대통령 당시 살던 집이랑 삼성동이죠. 또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네. 우연하게 참으로 우연하게 그렇죠. 같이 붙어 있잖아. 네. 그래서 그게 지금 하여튼 지금 그 당시에 뭐 우리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 지금 보면 아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 그래서 이게 권력 다툼이란 얘기도 있지만 사자방으로 인해 수세에 몰린 MB 측의 반격이라는 소문도 있고. 그렇죠. 음모론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자방 이제 국조 이것을 대통령도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했고 또 여권 일부에서도 이거 받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김부성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공무원 연금하고 연계해가지고 딜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쫓기는 것은 MB 측이죠. 근데 MB 측에서 말이야. MB 그 친이계 의원들이 MB를 만나가지고 국조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를 했어. 쥐들이 족도 힘도 없는 것들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고 얘기했을까? 그렇지. 떨어진 모들이. 그러니까 뭔가 있었다는 거지. 그때쯤 즈음에서 MB가 그 잘 먹지도 않는 폭탄주를 10잔쯤 먹으면서 한 번쯤 열을 딱 내고 뭔가 결단을 내린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 2012년 대선 직전에 박근혜 당시 그 후보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단독 회담을 가졌지.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야권이 지금 우왕좌왕해요. 이 국정조사 사자방 국정조사가 쑥 들어갔잖아. 블랙홀로 빠진 바람 이게.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사건 가지고 밀고 나갈 것인지 헷갈리는데 이거 그냥 투트랙으로 하면 돼. 그렇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 아니 하고.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는 뭐 전략이고 뭐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진실을 밝혀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전략이 어딨어. 다 그냥 총력전으로 그렇죠. 가야지. 또 지금 야권에 지금 이 정보가 잘 없어요. 네.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걸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없단 말이야. 또 그래서 공격할 거리가 잘 없고 이거 지금 정윤회 건이 검찰로 가잖아요. 결국은 무혐의 나 이거. 그렇겠지. 결국은 무혐의 나고 유출건만 가지고 처벌하고 치운다고. 나는 이 장면 보면서 생각난 게 그 초원복국집 사건. 그렇죠. 똑같은 거야. 초원복국집의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그 공무원들이 불법행위한 거 아니야? 그렇죠. 김기춘이가 사람들 모아놓고서. 그런데 결국은 도청으로 몰고 가서 불법 저지른 그 여권 인사들 전부 무혐의 처리받았고 국민당 도청한 국민당 애들랑 박살났잖아. 네. 그 이후에 삼성 X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의 본질은 날라가 버리고 기업에서 검사들한테 뇌물 줬다는 건데 뇌물 준 새끼 받은 새끼 다 무혐의고 도청 이야기 도청한 사람 또 도청 까발린 사람들만 박살난 거야. 작살나고.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야. 제가 100% 확신합니다. 전례를 봤을 때 또 이럴 확률이 높다는 또 거죠. 대통령이 딱 가이드라인 내렸잖아. 야, 언론 잘못이라 그러고 이거 그냥 몇 명한테 이거 확인만 하면 다 알 건데 정민회란 말은 아예 꺼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이 와중에 좀 깜짝 놀란 거는 채널 A의 변신이었어요. 아니 지금 채널 A의 문제가 아니고 조선일보고 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요.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정권 말기라면 이해를 해. YS도 그랬고 DJ도 그랬고. 근데 지금 정권 2년 중반도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정식 루트가 아니고 직책도 없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치. 이거면 대통령이 식물인간이지. 대통령을 바지사장 얼굴마다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다 이걸 갖고 뭐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우러르던 우리 대통령께서 알고 보니 식물인간이었고 그렇지. 알고 보니 바지사장이었어. 또 한 가지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언론을 건드리면 안 되지. 자기들한테 여태까지 협력을 했는데 언론 문제라고 얘기를 했다든지 뭐 아니면은 언론의 보도를 굉장히 우습게 본다든지 그랬다는 것은 아니 감히 언론을 건드려?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더라도 아무리 그 밑선의 친박 라인이더라도 그런 것도 조금 있었지 않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재밌는 그림이 있습니다. 조선과 세계일보의 대결이 좀 펼쳐지고 있고 여기서 뭐 세계일보는 정윤회가 세계일보를 고소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내렸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거라고 보고. 근데 이번에 정윤회 씨가 2007년, 2004년 그거 거짓말 한 게 들통난 것처럼 또 한 번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어떤 거지? 선거 이 사건이 딱 불거지자마자 나는 선거 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 한 통 받은 게 다고 3인방 하고는 그런 것도 없었다. 그런 것도 없었다. 전화도 안 했다는 얘기죠. 아예 연락이 없었다. 그래.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한 면이 있는데 이해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조홍천 비서관이 족가고 있네. 전화했었잖아. 이제만한테. 그치. 나온 거예요. 이게 조홍천 비서관이 날짜까지 확실히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제 정윤회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앙일보가 큰 건 하나 했지. 그러니까 조홍천 비서관이 폭로를 하면서 이 거짓말하는 게 또 들통난 거야. 그러니까 전화 한 통화 한 적이 없다 그래놓고는 이제 정윤회가 조홍천 비서관 전화하니까 조홍천 안 받았지 않습니까? 안 받고 피하고 하니까 정윤회가 이재만한테 시켜가지고 야 좀 전화 좀 받으라고 좀 이야기 좀 네가 좀 해봐. 이래가지고 이재만이 조홍천한테 전화 좀 받으자 했다는 거 아니야. 그때 뭐 때문에 전화를 연락을 했죠? 미행 사건 때문에. 그렇죠. 미행 사건 때문에 시사저널에 보도됐던 그것 때문에 또 소송 중이고. 예. 그 이후로 이제 소송을 한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겁니다. 이 사람이 이재만한테 했을 뿐만 아니고 조홍천한테 전화했죠. 또 박경정한테도 전화했다고. 네. 야 권력에서 아예 나갔다는 사람이 청와대에 관심이 없다는 사람이 박경정은 청와대 행정관인데 행정관 전업을 어떻게 알아서 전화를 했고 공직기관 비서관의 청와대 공용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알아서 전화했으며 이재만한테 마음대로 전화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냐는 얘기지. 페이스북 같은 걸로 연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지금 청와대가 문제인 거예요. 뭐 텔레그램 썼나 보지. 그러니까 또 이런 거짓말이 이제 또 한 번 밝혀진 거죠.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통화한 것은 맞으나 만난 적은 없다. 점점 하나씩 올라가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면서 조홍천은 밖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검찰 수사를 받아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자, 청와대가 정윤회 편을 드는 겁니다.
그렇잖아. 예? 뭐 집에 정윤의 대변인이야 청와대가? 왜 지금 청와대가 말한 통화한 것은 맞으나 만난 적 없다는 정윤이가 했던 말 그대로 이야기한 거야. 아 그러면은 이 작가 말대로 하면은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고 박근혜 대통령 그 청와대는 누군가의 또 대변인이란 얘기네. 아니 뭘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해. 정치자들 그렇게 안 그래도 다 알아들어.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정윤의 파워가 얼마나 세면 청와대에서 이 정도 얘기까지 하냐 이거죠. 무슨 파워? 뭐 모르죠. 무슨 파워인지.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사건 후에 정윤혜 씨가 3인방한테 전화해갖고 이제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 그래요. 이것도 웃긴 거야. 10년 만에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들 말 따르면 10년 만에 전화한 거 아니야. 2004년에 전화하고 안 했다. 10년 동안 전화 안 했으면 이제 전화번호가 바뀌어도 바뀌었겠다. 그래. 어쨌든 계속해서 아니 근데 이거는 이 지금 대통령이 정윤의 이야기는 언급하지도 않으면서 그 조금만 알아보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을 언론이 이렇게 왜곡한다면서. 아니 그 사실이 뭔데? 그러니까 창조 경제가 뭔데? 그 사실이 뭐냐면요. 이 처음에 이 보고서 찌라시라는 보고서가 네. 아니 뭘 씨발 이 정권은 찌라시 정권이요. 김무성도 찌라시라고 그러고. 아니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이 공식 문건이 어떻게 이게 찌라시요? 아니 찌라시를 물론 조합합니다. 청와대에서 찌라시 얘기를 다 받아. 우리도 받잖아 찌라시. 그렇죠. 우리도 받는데 이거 별거 아니면 그냥 보고도 안 하고 시켜. 근데 이거를 문건으로 만들었으면 그 순간 청와대 공식 문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걸러낸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 이 행정관이 조홍천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올렸잖아. 그죠? 공직비서관에 올렸고 결국은 이게 김기춘 비서실장한테까지 구두로 보고됐다는 거 아니야. 보고됐으면 이 구두도 웃긴 거지. 처음에는 문서로 보고했다가 말 바꿨어. 아 이제 구두야. 구두로 바꿨어 말을. 이것도 웃긴 거고. 이 보고가 있으면 이거는 더 이상 찌라시가 아닌 겁니다. 여기서 또 앞뒤가 안 맞는 게 뭐 문건 유출된 거가 뭐 국기문란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문건은 또 찌라시래. 어느 장단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게 또 되게 많다며. 지금 몇 장 안 나온 거라며. 예. 지금 뭐 세계일보에서 나온 건 몇 장 안 되는 거고 또 조홍천 비서관은 60% 이상 사실이다 그랬고 조홍천 비서관이 말하기를 박경정이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들었다 그랬거든. 그렇다면 이걸 찌라시로만 볼 수 없는 거예요. 또 이 박사 말대로 문건 유출이 국기문란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글쎄 국기문란까지는 아니지만 아니 국기문란이라도 볼 수도 있지. 왜냐면 이건 A급 비밀문서거든. 대회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청와대에 돌아다니는 문서들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기문란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씨발 그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은 뭐야? 그치, 회자되고 있지. 그건 찌라시요 그거는? 그거는 정말 정식 문건인데 그거는 국민의 알 권리 어쩌고 지랄하면서 다 까놓고는. 대통령 운동하시는 것도 비밀인데. 그러게. 응? 얘들이 지금 앞뒤가 이 정말 찌라시 정권 같아. 김무성이 그거 보고 나서 찌라시 보고 나서 그 말했다 그랬잖아. 근데 벌써 똑같이 토시 하나 안 빼고 똑같이 정상회담 회라고 똑같았고. 이건 진짜 웃기는 집단들이에요. 하여튼 이 문건은 찌라시라고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어렵고 아까 우리가 지금 얘기를 대통령이 알아보면 다 아는 사실이다. 이것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거를 구두로 보고 받고, 물론 구두는 청와대 주장입니다. 네. 구두로 보고 받고 물어봤다는 거야, 4인방한테. 니네 그런 적 있어? 그 4인방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없어? 오케이, 알았어. 이랬다는 거거든.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한 번만 알아보면 될 것, 이거야. 야, 지금까지요. 검찰에 구속된, 뇌물로 구속되고, 뭐, 별 지랄로 구속되고, 폭행, 뭐, 강간 구속된 인간 많잖아요? 네. 그 인간들 중에, 범죄 신하십니까? 할 때, 네, 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정치인이 어디 있나? 아니요, 이러지. 김수창이는 그랬나, 처음에? 아니, 김수창도 아니냐 그랬지? 최영욱이는 맞다 그랬나?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수구 보수 정권들이 했던 행태들이 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거 아니라 그랬는데, 그럼, 김기춘 비서실장, 아니? 그래, 아니야? 하고 넘어갔다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내가 아니래잖아, 이거지. 쟤네가 아니래잖아! 내 동생이 아니래잖아! 3인방이 아니래잖아! 이거랑 뭐가 달라.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김기춘 비서실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찌라시 문제가 이제 그 정도로 정식 문건에 올라왔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렇다면 사인방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감찰을 지시해야지. 그렇지. 그게 정상이죠. 아니, 감찰 지시해서 정말 사실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맞는 거지. 그전 정권에는 그런 거 이런 비슷한 사항이나 하여튼 뭐 청와대 근처에 나온 얘기 내지는 최고 통수권자의 근처에 가족의 사돈의 팔촌에서 나왔던 모든 얘기들을 가지고 좀만 나오면은 그때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 무조건 다 조사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그랬죠. 그리고 지금 와서 왜 이렇게 아니 갑자기 유해졌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지 뭘. 그래도 이게 박근혜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이 정권에서 문건 유출을 몰아가려고 하는데 그 사건의 본질이 뭔지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진짜 이 사건의 본질은 이제 이 찌라시라는 내용, 네. 그 문건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본질이죠 사건에. 근데 만약에 정말 맞다면 정윤회가 뒤에서 조정했다면 이 정권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윤회가 직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최고 통수권자가 아닌 자가 조종을 할 수 있는? 최고 통수권자도 아니고 씨발 뭐 비서실장 아니 비서실장 정도만 돼도 이해를 해요. 아니 친구의 남편이자 옛날에 좀 은혜를 입었던 분의 사위이고 그런 것 뿐이지. 또 이건 말이 안 되고 찌라시 아까 찌라시이기 때문에 전혀 말이 안 맞다는 것도 그 중에 맞는 게 있어요. 당장 드러나는 게. 그 내용을 보면 정윤회 씨가 검찰 다잡기가 끝나면 김기춘이 내보내겠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다잡기가 그때 그 국정원 사건 네. 때문에 검찰들 막 해가지고 뭐 윤석열 팀장 좌천되고 네. 최동욱이 아웃되고 막 이럴 때 아니야. 그게 검찰 다잡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검찰 다잡기 끝나고 진짜 올 초에요. 김기춘 나간다는 찌라시가 돌았다니까. 나왔죠. 1월 내지 2월이다 뭐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 문건에 정윤회가 김기춘이를 내보내는데 찌라시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소문을 퍼뜨리라고 그 문건에 나오잖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그럼 이것도 우연인가? 이 정부는 우연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걸 진짜 제대로 근데 이걸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대한민국 검찰 제대로 수사할 수가 있나? 이게 되겠어? 조금 있으면 또 검찰 인사이동이 있어요. 네. 1월 누가 검찰이 이걸 해? 못해. 야, 근데 제목도 VIP 측근 동향? 제목 그 문서 그렇죠. 제목 그게 맞죠? 네. VIP 측근 직책도 하나 없는 사람의 동향이 이게 찌라시건 아니건 간에 청와대에서 문서로 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나라 꼴이 웃긴 거예요. 무슨 뭐 저기 승마협회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 거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번에 수석 회의하면서 정윤에 대한 언급 자체를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거는 대통령이 은연중으로 정윤회를 보호할 목적이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대변인이 아닌 정윤회 대변인 것처럼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7년 대통령 선거 후보 검증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윤회에 관한 질문이 나오니까 어떻게 대답했냐면 정윤회 비서가 능력이 있어서 실무도움을 받았다. 법적으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면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2007년에 했지 않습니까? 2004년 이후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람을 2007년에 이렇게 감싸줍니다. 이게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 2004년에서 2007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인데, 지금 당시에는 말이죠. 이명박하고 정말 치열하게 싸울 때 아닙니까? 네. 정말 내가 만약에 이 자리, 박근혜 대통령 자리에 당시 후보 자리에 있었으면, 이런 얘기 나오면 바로 그냥, 정윤회 나랑 상관없어요. 2004년 아웃됐어요. 그 사람하고 저한테 연결시키지 마. 이렇게 얘기할 거야. 많은 연관이 있었어도. 그래 내 표에 도움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실력 있는 사람이면 쓸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 감싸준 것은 정말 정윤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존나게 깊다는 게 아닌가. 아니야 이 작가 너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거고 그분은 사람을 포용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넌 맨날 옆에 사람들 버리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정윤회 씨 얘기만 자꾸 나오는데 동생 쪽으로 약간 포커스를 맞추면 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여태까지 역대 정권들에서 계속해서 측근들의 비리가 나왔을 때 네. 자식들이 있는 사람들 문제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저분은 독신이고 자식도 없기 때문에 절대 비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일부 유권자들이 있었어요. 네. 동생이 언급이 되네. 아니 그러면은
호롤단신 무남 동료가 앞으로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검증할 때. 그렇지. 아예 가족이 없어야 돼. 이거 참, 이제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뽑아야 돼? 아니, 무조건 이 권력의 부다방들이 달라붙게 돼 있어요. 달라붙게 돼 있으니까. 이번에 정윤회 씨가 독도 갔었거든요? 독도를 갔는데, CJ에서, 독도에 사람이 급파됩니다. 진짜? CJ 지금 회장이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하. 니김이 CJ에서 정윤회 독도 가는데 왜 따라가? 아우, CJ는 미색만 믿고 아니, 가라. 왜 따라가? 자, 보자고요. 우리 국정원도 알지 못한 김일성 사망, 김정일 사망. 삼성이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정원 정보력보다 더 뛰어난 게 삼성의 정보력입니다. CJ가 미쳤다고. 저 힘 하나도 없는 정윤회 독도, 친구인가? 독도 갈 때 따라가게? 야, 우리 독도 유람이나 갔다 오자. 그러니까 정윤회 파워가 대단하다는 걸 아니까 CJ가 따라갔지. 우리 회장님 살리려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냥 가서 저기 그냥 오붓하게 앉아서 저기 울릉도 들려가지고 저 닭새우 오돌이 먹고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아니 뭐 만세기 낚시 갔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말 이제 이 사태를 박 대통령이 무마시키려면요. 네. 김기춘 실장을 비롯해 3인방 다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내고 인사 시스템을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지. 지금은 말이에요. 요즘 박근혜 정권 출범하고 나서 계속 문제된 게 인사 문제잖아요. 네. 누가 잘못됐다. 윤창중이 뽑았다가 날라가고 모두 날라가고 계속 문제가 됐는데 그때마다 말 나온 게 이겁니다. 누가 추천했어 이거였어. 그치. 이제 풀이 없어. 누가 추천했어야. 그러니까 이건 시스템이 아니고 특정 인사가 추천한 사람만이 올라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검증에 안 되고 나중에 임명되고 나서 박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내보내서 시스템으로 안 움직이면은 이 문제는 박근혜 정권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아직 정권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내보내야 돼. 우리가 봐요. DJ가 대통령 할 때 권노갑 씨가 좌장이라는 오른팔이라는 권노갑 씨는 DJ가 대통령 되면 나는 그 어떤 직책도 맡지 않는다 그랬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권노갑이처럼 하라고. 직책 다 떠나고 나가란 말이야. 왜 3인방이 거기 틀어 자꾸 앉아가지고 인사를 마음대로 하고 뭐 지들 마음대로 하냔 말이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 소문만 돌았지만 이제 이렇게 문건까지 발견됐으면 이제는 결자 해지 정신으로 아니 그 사람들 없으면 나라 안 돌아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세계일보 잘 돌아가요. 아니 세계일보가 근거가 없이 근데 나름 언론사 아니야. 질이 어쨌든 간에. 근데 근거 없이 이런 걸 공개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정윤회나 이름을 몰랐던 많은 사람들도 이제 이름을 알게 됐어. 그럼 어쩔 거야 이제. 야. 이 정윤회라는 사람 자체가 정윤이랑 헷갈릴 사람도 있는데 미스테리한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사진도 별로 없어요. 사진도 없잖아. 야구장인가 어디 경마장에서 이러고 그래. 바라보고 있는 사진밖에 없더군요. 네, 모자 쓴 사진 그거밖에 네. 뭐 사진이 안 나와요. 여러분 최태민 특집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나이도 잘 모르고 학교가 어디 다니는지 잘 몰라요. 네. 그냥 자체가 베일에 쌓인 인물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 이런 인물이 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좌지우지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창당한 한국미래연합 이해창하고 트러블 나서 나갔을 때도 네. 이거 다 정윤회 씨가 조각을 그치? 다 만들었잖아. 조각을 그 양반이 했거든.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하냐면 말이고 이거를 이런 사람이 끝까지 있으면은 정말 나라 망조입니다. 망조니까 이거는 결자 해지해서 대통령이 풀어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그 3인방을 전부 떨궈낸 다음에 과연 거기에 또 누가 붙을까? 이거 겁나서 붙기라도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대로 된 시스템에 의해서 김문수 좋다. 야 이 개새끼야. 뭐 당정청이 협의를 하든 아니 인사팀이 있잖아요 청와대에. 인사위원회가 있잖아. 있죠. 거기서 제대로 하든 해서 저는 해야 될 것이라고. 오늘 방송은 되게 충정 방송이야. 아직 남은 이 정권에 대해서 잘 되라고. 3년 남았어. 이거 좆됩니다 진짜 이렇게 되면. 아니 우리는 그 박근혜 후보 시절 이제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도 잘하길 바란다고 얘기했어요. 잘해야지. 잘해야 우리도 살아 그나마. 죽겠어 지금. 지금 뭐 다시 승마협회 얘기가 또 나오죠. 엉망이 됐다고. 네. 승마협회 이야기는 최태민 특집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태민 특집 한번 2부에 나올 거예요. 네. 우리가 그때 한 얘기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의혹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만큼 아니 정윤회가 뭔데 승마협회를 좌지우지하고 말이죠. 그리고 승마협회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니에요 승마협회. 왜 청와대에서 문광부에 지시해가지고 승마협회 이래라 저래라 이거 웃긴 거야. 그렇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또 하나. 최순실 씨. 네. 정윤혜 씨의 부인이죠? 네. 이혼했지 않습니까? 네. 이혼했는데. 이혼할 때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어떤 게?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 한동안, 네. 이야기는 아무에게 하지 않기로 비밀로 한다는 각서를 쓰고 이혼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뭐가 있었을까요? 말 못할 사유가 뭐가 있었을까? 존나 행복했던 기억들. 글쎄요. 존나 슬펐던 기억들. 다 묻어가고 가겠어. 아니, 이혼할 때 이런 거를 쓰고, 이런 약속을 하고 이혼한 경우, 진짜 머리 털라고 처음. 궁금하긴 해요. 원래 그런 서약을 할 정도면, 뭔가 그 결혼 생활 내내 상당히 중요한 미션이 있었거나, 중요한 스토리가 있었거나, 행복했거나, 불행했거나, 아름다웠거나, 그러니까 슬펐거나, 있었겠지. 감추고 싶으니까, 비밀로 하자고 얘기를 그렇겠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오늘 그냥 왕자왕하면서 얘기했는데, 결론은, 아직 최태민의 망령이 남아있다. 살아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야, 오늘 혹시 삽입곡으로 라스푸틴 들을 거냐? 그러니까. 라스푸틴.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최태민의 망령이 여전히 살아서, 원원이 구천에 떠돌면서, 이 대한민국 땅을, 내 딸아, 내 사위야, 아직 나 죽지 않았다. 근혜양 이러면서 꿈에 어머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죽은 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앞길을 열어준 그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래요. 하여튼 이 기회에 최태민 특집을 다시 들으면 재밌지 않겠습니까? 재밌겠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참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도 야 이거 참 기가 막힌데. 4월에 의혹 제기한 방송이 6개월, 7개월, 8개월 만에 그대로 들어맞는. 우리도 해놓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음에 뭐가 터질지 아주 하루하루 기가 막힌. 아니, 지금 외통수인데, 이거는 문건이 찌라시라고 할 수도 없고, 찌라시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외통수를 극복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장기판을 없는 거야. 그렇죠. 물리는 것도 안 돼. 야, 물리자. 안 돼. 안 돼. 없는 거는 다 자르라니까? 그쵸.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윤의 라인 다 아웃시키고, 박지만 라인도 더 이상, 정윤의 박지만이 뭔데 지금 이러냐고. 아니,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참나, 씨. 장기판을 없는 게 아주 극단적인 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니, 정말 극단적으로, A씨발 더러워서 못하겠네. 야! 라고 야, 이 하시면 새끼야! 그런 건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극단적인 받아들일 수 있고 나머지는 좀 안 되지. 그래요. 나는 김기춘 실장도 좀 그렇다. 자존심 안 상하나? 그치.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자기가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 아니, 자기 역사가 있는데. 유신헌법의 초안을 만들어낸 양반 아니야? 그렇죠. 그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시는 양반이 그렇게 허수아비 같은 취급을 당했다고 하면은. 그것도 진짜 김기춘 실장으로 봤을 때는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정윤회는 기대기 새파란 거거든. 그렇죠. 내가 이런 거한테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냥 킬 시켰던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양반이 정말 그 권력에서 살아남은 정말 하이에나 같은 그런 생각으로 내가 붙으려면 정윤회한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아니야, 하고. 그래도 김기춘이면 이 와중에 나 김기춘이야. 이걸 했어야지. 그거 안 돼요. 안 돼. 그 사람이, 유신 때 이제 박정희 정권에 싹 붙어가서 살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전두환 되고 나서 아주 숨 죽였어. 조용히 살았다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그렇게 살다가, 노태우 들어서고 나서 김영삼한테 붙은 다음에 다시 살아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아주 그러다가 또, 대중형 잡고, 무현이 형 잡을 때 또 쑥 들어가잖아. 그렇죠. 안으로 쑥 들어갔다가, 무현이 형이 탄핵될 때 다시 한번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력의 속성을 너무 잘 아는 사람. 처세술이 아주 뛰어난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나이 70, 80 돼가가지고 지금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베스 같은 양반인데. 그럼. 아들이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요. 일 못해. 안 그래요? 그치. 그 아픈 충격을 받았는데. 인생 무상이거든. 그런데 또 나와서 일을 하잖아. 그래서 지금 그 문건에 보면 정윤의 말에 의하면 7인에도 뭐 김기춘 버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그 김기춘 비서실장의 행보를 보면서 저는 또다시
정규직의 중규직화. 다시 한번 이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니 나이가 60이 넘어도 이렇게 뛰어난 교훈을 주는데 그럼 어떻게 사람을 60이 되면 바로 자르고 그 전에 자르려고 할 수가 있어. 이 양반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나이를 드시도록 더 총기가 살아나는데.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임금 피크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정년이 60세로 이게 법으로 보장됐어요. 그러니까 네. 60세까지는 임금 피크제만 안 돼. 그러니까 월급 지정된 거 다 줘야지. 그렇죠. 법으로 지정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말하는 임금 피크제 뭐냐면 이걸 한 5년 연장하자고. 60세 정년인 사람을 3년 혹은 5년 더 일 더 하십시오. 네. 대신에 지금에 받는 월급 반 줄입시다. 네. 이분들 나가서 다른 거 하는 것도 훨씬 나아요. 그럼요. 60대쯤 되면 월급 많이 받는다고. 근데 거기에 반만 받아도 훨씬 낫다고. 그렇잖아. 그런데 회사는 이 사람들의 연륜이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남는 돈 가지고 또 신입사원 종립 받으면 돼.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활용할 생각을 왜 정부에서 못하고 사람 자르려고 그러냐 말이지. 어떻게 보면 김기춘한테도 연민이 느껴진 게 김기춘이 이제 나가가지고 제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 야, 그 양반이 뭐 집에 쌓아놓은 재산이 없겠니? 야, 지금 얘기야. 검찰에 있으면서 연금 받는 것만 해도 장난 아니겠다. 김기춘 나가면 변호사 하면 돼. 아, 그래? 그럼 변호사 하면 되지. 아니, 그 양반, 그 사람, 야, 우리가 제일 쓸데없는 걱정, 연예인 걱정 아니야. 우리 그런 사람 걱정하지 말자고. 아, 김기춘 걱정 쓸데없는 거야? 김기춘 걱정 존나 쓸데없는 걱정이야. 우리 앞날이나 그래, 걱정하자고. 우리 앞날이나 걱정해. 야, 앞날이 지금 다섯 테이블 있어. 야, 난 이 시간에 왜 2시간 넘게 차를 몰고 와서 내일 또 강의가, 아우, 나 진짜. 쓸데없는 걱정 하지 맙시다. 우리 걱정이나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우리도 뭐 나라 걱정한 겁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나라 일이 또 우리의 존망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발음 잘해, 이 새끼야. 깜짝 놀랐네. 그래. 그러니까 나도 말하고, 아니, 남을 쫀자에 없어질 망자 그래. 존망. 존망. 근데 네가 그러니까 존망 같이 들리잖아, 우리가 이 새끼야. 이 방송을 통해서 존망할 수도 있어. 그치. 조심합시다. 얘는 부디 이 사태가 잘 해결되고 세상시연합으로 봤을 때는 오랜만에 호재를 잡았는데 건수 잡았는데. 또 멍청하게 어영부영. 아니 그래도 박지원 씨는 그나마 촉이 좀 있어가지고 뭔가 좀 털려고 하더라고요. 뭘 못 털고 있어 근데. 아니 그러니까 약간 던지면서 그 특유의 그거 있잖아. 던지고 다니는 거. 아니 그거 이제 아무도 안 믿어. 이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건 뭔 짓이요. 자,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조도 못 먹는 이 박사가 되느냐 아니면은 기회가 있을 때 잡는 이 작가가 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면서 저 아까 얘기한 투트랙 좀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뭐 시사저널의 특종 보도도 뭐 있었습니다만 사실 미주신문 USA 썬데이 저널 거기도 특종을 한번 더 드렸어요. 박근혜 인도네시아 순방할 때 정윤회도 인도네시아에 있었다. 정윤회 그때 인도네시아 왜 있나? 발리에서 생긴 일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야당에서 좀 앞장서가지고 얘기를 좀 하자 이거지. 그 미주 썬데이면은 또 박지원 의원 그 소식통 아니야. 저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USA가 지금까지 엄청난 특종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가 많이 간다니까요. 미국의 정보가 많이 가고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참 우린 참 야당이 참 답답해요. 이런 와중에 예산안 때문에 야당은 뭐 홀랑 다 털리고 건진 거 하나 없고 참. 아니, 그 담배값. 야, 흡연자 2명. 좆됐네. 아니, 뭐 2명이요? 나는 아니요. 담배값을 인상시켜주고, 법인세 인하 못 받아내고, 이 바보 같은, 할 말이 없다, 진짜. 이제, 이 작가 어떡하나? 이 작가랑 우리 감독님 어떡하나? 뭘. 담배값 올라서. 나는, 4,500원 아니고 45,000원에도 피워요. 난 피운다니까. 괜찮아. 존나 이기적인 새끼. 난 피우는데 서민들이 문제잖아. 뭐 진짜 이 정권이 담배 피우는 사람 걱정돼서 만약에 담배값 올렸다면 이 앞에다가 담배 묻고 지금 경고문 있죠. 사진을 실으면 돼. 그 서랍 혀에 나는 암 사진 같은 거 붙이고 원래 이번에 근데 그거 붙이려고 그랬는데 그거 없애버렸다고. 야 그러면 이게 그런 세수 목적이지 이게 담배 끊게 하기 목적이냐고. 증사하라고 세금 낼 테니까. 짜증나 진짜. 에이 나쁜 놈의 새끼들. 근데 이걸 또 새정치연합에서 오케이 해줬으니 정말 같이 가자. 왜 있는 정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우리 방송 들어갑시다. 오늘은, 실미더 특집 2부입니다. 잠깐. 아니, 뭐가 메인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오늘은 정윤회가 메인 방송을 칩시다. 아니, 최태민 특집 2 하는 것 같아. 번외편, 후속편. 우리 근데 그때 최태민 특집 2 했어요. 지금 하면 3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미더 특집 2번째 시간.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착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친근한 제주 삼춘입니다. 삼촌이 아니고 삼춘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이 힘들지만 노력한 만큼의 가치를 인정받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직거래 판매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농장 소식, 농산물 이야기, 제주 이야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유기농 친환경 인증 없습니다. 단지 솔직하게 전부 보여드립니다. 주로 생산하는 농산물은 노지감귤, 콜라비, 브로콜리, 양배추, 마늘입니다. 하양돌왕 구경하고 소가 떼내줍사. 많이 오셔서 응원해주세요. 제주도 광고네? 예, 제주도 광고가 아니고, 이 개새끼야. 제주도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지. 이 박사가 좋아하는 제주도네요. 제주도 매우 좋아합니다. 네. 제주 삼춘이랍니다. 삼춘이 아니고. 봉피라! 삼춘.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분의 광고 백그라운드에 새소리가 들리죠. 네. 농장에서 자기가 그냥, 이게 뭐 핸드폰에 대고 녹음해갖고 새소리가 막 들려. 점점, 이 퀄리티를 갖다가 그냥 너무 막 하는 거야. 날로 해줘. 아이, 뭐, 우리가 어떻게 해.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수확하시는 농산물이 노지감귤, 콜라비, 브로콜리, 마늘 뭐 이런 것들. 황금향도 있고요. 뭐 많이 있네요. 네. 그렇죠. 올해 제주도 경기가 정말 안 좋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도 안 좋은데 더 그렇죠. 거기도 안 감귤이 좋아. 수비가 안 된대요. 중국 사람들 많이 와. 농산물은 또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제주 삼촌은 강제 착색, 와싱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하고 기계 선별기도 안 사용하고 손으로 다 한답니다. 그리고 처음에 혹시 감귤을 받으시면 신맛이 있을 수 있는데 상온에 이틀이나 3일만 두시면 단맛으로 변한다 그러네요. 여기 말하는 왁싱은 이게 과일을 광택을 내기 위해서 약간 칠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많죠. 네. 어쨌든 이분이 귀농하셨어요. 귀농하셔서 꿈이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의. 우리도 꿈이잖아요. 제주도 같은 데 가서. 나는 반 귀농했어. 정말 좋은 공기 마시면서 농사 짓고. 근데 생각처럼 잘 안 되거든. 그럼 농사도 잘 안 되고 팔로도 없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야, 요번에 이효리 뭐 유기농 콩그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분들을 뭐 좀 도와드릴 수, 그렇죠? 또 겨울에 제철 과일 아닙니까? 그럼. 감귤. 나는 겨울에 집에서 항상 과일을 박스로 넣고 먹거든. 근데 귤은 떨어지지 않게 나요. 그럼요. 비타민 C의 황제. 그럼요. 자, 손톱이 노래지고. 그렇죠. 근데 감귤뿐만이 아니고 콜라비, 브로콜리, 마늘 다 있다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거 있으면은 블로그? 예. 블로그 방문하셔서 블로그 방문하시면 아마 전화번호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네이버에서 제주 삼촌이 아니라 제주 삼춘을 검색하면은 여기에 블로그가 나오는데 storefaal.naver.com/jeju3choon storefarm.naver.com/제주3춘. 나 이 박사가 저거 할 때마다 갑자기 저번 방송에서 했던 저기 북한 특수부대 애들 암호 받는 거 있잖아. 왜? 뭐. 떨어떠 이러는 거 똑같은 거 같아. 암호 몰라요. 자, 거기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핸드폰 번호라서 이거 오픈해야 될지 괜찮아요. 오픈해요. 010-8894-5080 감귤, 콜라비, 브로콜리, 마늘 있습니다. 문의전화 010-8894-508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전화번호를 오픈하니까 갑자기 최욱이가 생각나는데 우리 29일 토요일 날 성황리에 행사했지 않습니까? 따뜻하더만. 야, 한 40명이 전화번호를 따간 것 같아. 크리스마스를 대비한 파리 솔로 파리를 했는데 그날 세대인 건 이 박사랑 나밖에 없었어. 그래요?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이 박사랑 나랑 둘이 막창 먹고 있더만. 아이, 나는 뭐 하다가 짱 박혀가지고 계속 투데지쇼 편집하고 그랬어요. 저는 그날 뭐 일이 있어 못 왔는데 최욱이 전화 왔더라고.
형님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뭐 최욱의 말이 말뿐만이 아니라 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흡족해하면서 그래. 진행 자체는 흡족해하면서 가졌는데 진행인데 사실 중요한 게 아니야. 커플이 돼야지. 그렇죠. 좀 아깝습니다. 아니야. 그 나중에는 우리도 안 보고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기네끼리 막 나가던데. 참 제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진짜 많이 만들어냈을 텐데 뭐- 이 멍청한 2박 4억 세장만 뒀더니 아무것도 개코가 안 돼가지고. 아니 다른 분들의 평가가 최욱이 돈값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방송에서 다시 한번 내 전화번호 언급해주세요 그랬는데 야 내가 네 전화번호 못 외워 이 새끼야. 그러게. 그럼 그거는 뭐 체육 전화번호 궁금하시면 우리가 했던 불금쇼 다시 들으시면 될 거고. 아니 듣지 마. 자 그리고 왜또 아까 맨 앞에 나왔던 광고 또 한번 언급해 게임이었죠? 주시죠. 게임. 예, 전에 한번 우리가 퍼즐 성애자. 네, 퍼즐 성애자. 그 부부 둘이 네. 또 다른 어렵게, 게임을 어렵게. 개발한 그 것 부부 같네요. 둘이 그 회사를 감두고 나와서 만들었다 박살난 퍼즐 성애자. 근데 어쨌든 퍼즐 성애자가 EJ 때문에 굉장히 큰 성원을 얻고 폭주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또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EJ에서 퍼즐 성애자 얘기를 듣고 갔는데 별 재미가 없었다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두 사람이 정말 합심을 해서 절치부심해서 정말 재밌게 만들었다니까. 아니 이렇게 게임 한번 좀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됐으면은 좀 투데지 쇼에도 광고 좀 하고 아브라카다브라에도 좀 광고 좀 하고 절반 값인데 말이야. 패키지로 하면 싸게 해드리는데 말이야. 좀 다른 투데지 쇼 광고에도 좀 여러분 관심 좀 가져주시기 그거는 뭐 바랍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광고주가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야 나름대로 10위권 박스권 계속 유지하고 있어 우리 방송도 왜 이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새로운 게임은 저기 구글 앱에서 다운받으면 됩니까? 예, 뭐 네, 구글 앱에서. 마켓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름이 라임스타라고 하네요. 라인스타. 예. 라인스타로 검색해서 받으시기 바라고. 오랜만에 말이죠. 참나 이거 해야 되나? 뭐 욕초방 왔어요? 욕초방이 아니 여기가 무슨 세종아. 아니 우리가 여기 신당동 떡볶이집 그 DJ 부스도 아니고 녹음하고 있는데 갑자기 쪽지가 쑥 녹음하고 들어왔어요. 있는데 지금 쪽지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발이랍니다. 제발 한 번만 우리 아들에게 욕 좀 해달라고. 이 양반 어떤 새끼야? 한 번만 꼭 한 번만 해달라고. 그 아들 누구야? 홍지윤 씨가 이런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안 계셔요. 갔는데 안동시에서 오셨답니다. 아이고 고향이네. 멀리서 오셨네요. 동양이네. 고향 선배로서 부탁한다 그러니까. 근데 고향 선배로서 부탁해서 제가 들어주는 건 아니고 멀리서 오셨으니까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안가에 오셔가지고 적는 게 있어요. 예. 또. 자, 아들 이름이 홍준기랍니다. 준기. 홍준기. 이거 친일파 홍진기랑 이름이 비슷하네. 건희영 장인. 홍준기인데, 올해 고2라네요. 이제 고3이 됩니다. 그죠? 해바뀐 고3이 되는데. 역시 이제 아버지가 고2한테 욕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 한 가지밖에 없겠죠. 딱 하나죠. 공부 안 하고 좀 너무 해라. 논다. 이건데. 그래요. 준기야. 준기가 지금 어디서 학교를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홍지훈 씨가 고향은 안동인데 아직 고향에 살고 계시는지 혹은 뭐 서울로 상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준기야. 너 그러다가 세종이 꼴난다. 너 그러다가 새끼야. 세종이랑 어디 베스트 프렌드 할래? 그러니까. 나 순간 아버지를 욕하려고 그랬어. 아니야. 하여튼 준기. 개새끼야 공부 좀 해. 준기야 아버지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아버지보다 어린애들한테 그래. 이거 부탁해가지고 너 욕해달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거 같냐? 아버님 마음 생각해서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럼. 거야. 야, 이 새끼야, 아버지는 속이 타! 그럼, 아버지 진짜 속이 타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새끼 맨날 쳐놀고. 나중에 공부 좀 한 다음에 아버지 앉아가지고 소주 한 잔 받아들이고 그러면 효도야 그게. 그렇지. 그러니까 노는 거 좋아. 그럼. 노는 거 좋은데 앞으로 노는 날이 많이 남았잖아. 많이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놀지 말고 공부를 하면서 놀아. 그래서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무조건 노는 것도 좀 무조건 공부하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봐야지. 학창 시절에 무조건 놀았어. 내 기억은 씨야 논 거밖에 없어. 그러면 네 인생 잘못된 인생 좆되는 거야 그거. 공부 좀 하고 그래야지. 그럼. 야, 그래도 진규는 공부해서 대학 붙었으니까 때려치라고 우리가 뭐라고 하지. 그럴 기회마저 없는 거야 이거. 너 냉정하게 그래. 봐서. 그래. 세종아 잘 들었니? 개새끼야. 야, 신설동에서 눈물이 흐른다 진짜. 아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세종이 여동생.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봤지 않습니까? 네. 아우, 미인이에요. 이제 미인으로, 야, 정말 미인으로. 나 장인어른이라 부를 거야. 야, 이 개새끼야! 야, 개새끼 아청아청이야! 네, 그래요. 어쨌든, 자, 우리 지윤님, 예.
지훈님입니까? 하여튼, 우리 고양 선배님, 욕 처방해드렸으니까, 아들한테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 자, 우리는 그럼 본격적인 방송 한번 들어가도록 할까요? 네. 저번 주에서, 실비도 특집. 지난주에 어디까지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기관병들하고 공작원들 사이에, 이제 갈등,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았던 대우. 아주, 인간 이하 취급받았던 거. 돈도 못 받고. 그래서 그분들이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까지 얘기했죠. 그러면 어떻게 탈출했나 한번 봅시다. 1971년 8월 23일, 그래서 뭐 8.23 사태라고도 해요. 새벽 06시 30분경 공작원들은 실미도를 빠져나가려면 교육대장과 기관병을 살해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고 가장 먼저 당시 부대장 김순웅 상사가 잠들어 있는 막사로 향합니다. 이 김순웅 상사가 바로 안성기 씨가 했던 역할입니다. 나를 쏘고 가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들 일단 나가 탈출을 해야 되는데 탈영이죠. 해야 되는데 이 기관병들 죽이지 않고는 못 가지. 그렇지. 다 총으로 그러면 다 이게 이제부터 적이 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자 먼저 이 사람들 총은 있었어요. 훈련병들에게 탄약이 없었지. 그러니까. 김순웅 상사가 가지고 있는 권총과 탄화를 탈취한 뒤에 무기고로 가서 초병을 살해하고 그 권총으로 기관병들이 잠들어 있는 막사로 향할 생각이었습니다. 김순웅 상사는 김 상사의 당번병 장성강이 처치하기로 했습니다. 당번병은 김 상사를 단검과 망치로 난자하여 살해한 뒤에 훈련병들에게 탄환을 나누어 주었고 영화에서는 이렇게 안 나왔잖아요. 자살로 나왔죠. 자살로 나왔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공작원들은 각자의 임무대로 통신 암호실, 기관병들이 잠들어 있는 막사로 향해 M2 카빈 소총을 무차별 남사하였습니다. 나 예전에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이 카빈 소총으로 우리 예비군 훈련 받았었는데, 네, 그렇죠. 예. 그게 조금 갈라져 있더라고. 나 거의 100km 나갈 때. 이렇게 책상다리하고 이제 책상다리 위에 카빈 소총을 들고 책상다리, 여기 그 카빈 소총 양쪽 끝을 이렇게 기대고서 그 교육을 듣다가 갑자기 우지끈하는 거야. 부러지죠? 총이 부러졌어! 네. 그 6.25 때도 그런 총 썼기 때문에. 아니, 부러지고, 이 사격하면 또 카빈으로 사격하잖아요. 네. 앞에 개머리판 날아가고 난리다. 앞에 개머리판, 앞에 그 총열이 있는 데 있잖아. 네. 그거 다 날아가고 장난 아닙니다. 네. 이상은, 예비군 대대에 있었던 약간. 그리고 이 박사처럼 카빈 소총을 그냥 무릎 위에 올려놓은 건 양반이죠. 보통 예비군들은 그걸 지팡이로 많이 사용하시니까. 지팡이로 사용하시고 일단 깔고 앉죠 또 총을. 게다가 가끔 화장실 가서 빠뜨려요. 별인간들 다 있어요. 그래, 하여튼 그 카빈 소총이에요. 그렇게 해서 난사를 했고 당시 부대는 기관병 24명, 공작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1 마크네요. 그렇죠. 1대1 마크인데 원래 31명이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 이야기한 것처럼 7명이 작전 중 사망했죠. 31명은 북한에서 왔던 인원에 맞춰가지고 그렇죠. 31명을 선발했던 거였죠. 자, 그래서 공작원 24명이 남았는데, 공작원 24명은 기관병 24명 중 18명을 살해하고 실미도를 빠져나옵니다. 인간 병기로 길들여진 훈련병들 앞에서 기관병들은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통제가 됐었는데 이제 통제가 안 되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그 공작원들 사이에 분란이 있었습니다. 살려주자. 죽이자. 왜냐면 기관병들이 꼴보기 싫지 맨날 두드러 패고 근데 1대1 마크를 냈기 때문에 정이 또 쌓여요. 그럼요. 또 나한테 잘해준 사람 또 인정이 가잖아. 이걸 죽이려기가 좀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 자, 그래서 내부 분란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이제 대세가 죽여야 된다 였었어요. 대부분의 공작원들은 총탄에 의해 사망했으나 총기를 피해서 바다로 뛰어든 기관병들도 있었고요. 바다로 뛰어든 기관병들은 대부분 익사하였습니다. 자, 총격전 중 공작원 2명도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24명이 아니고 22명이 되는 거죠. 이 중에 실미도 영화에서 조종사 역할이었던 조종사가 그 누굽니까? 허준호. 허준호 역할이 좋아. 조종사였죠. 근데 영화에서는 조종사가 부대 임무가 때문에 밖에 외출했다가 올 때 사탕 씹을 것 좀 사다 주십시오. 그래서 그 씹을 것 갖고 가서 울고 그러잖아요. 영화니까. 다 구라고요. 자, 김반야 소대장이 21일 토요일 날, 23일은 월요일이었고요. 사건이 일어난 거는 21일 토요일 날 인천으로 외박을 나가요.
그냥 외박 나간 거예요. 외박 나간 거예요. 외박 나가서 화를 면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외박이 끝나고 돌아올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외박이 아니었고 볼 일이 있어서 인천에 외출 같은 거 나갔다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약혼녀가 전화를 해서 오빠 우리 만나요. 야,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된 거야. 딱 하필 그 인천에 나갔을 때. 그러니까 외출 온 걸 알았겠지. 외출 오면 나 언제 외출 나가. 그러니까 만나기로 한 거죠. 그 여자가 살렸네. 그러니까 그래 약혼니까 위에 이제 조금 이제 그 김방일 소대장보다 상사가 야 먼저라 하니까 약혼녀가 그래? 그럼 오늘 토요일이니까 하룻밤 자고 와. 이런 거예요. 여자들 말 잘 들읍시다. 죽는 목숨도 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야, 이거 사람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그렇지. 이렇게 해서 그 김방일 소대장은 살아났고요. 기관병 김태수는 화장실로 숨어들었다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 김태수는 어떻게 살았냐면 똥이 마려워가지고 새벽에 이거 또 아침에 꼭 아침에 똥 싸야 되는 사람 있잖아. 예. 그래서 화장실 간 거죠. 갔는데 총소리가 난 거야. 그래서 뭐야 문을 열었는데 그 훈련병들이 막 총기를 난사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알잖아 이 기관병들은 훈련병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그러니까 화장실 문을 열었는 거 닫지도 못하고 바로 자기가 싸던 똥속한 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그냥 다 똥이에요. 푸세식이잖아. 푸세식이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아마 푸세식 싸운 분들은 지금 뭔 말인지 알 겁니다. 그러니까 똥난 안으로 그 머리를 넣고 기어 들어간 거예요. 그 안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 무릎 정도 왔다 그래 똥이. 거기서 안 보이게 밑에 숨었던 거죠. 이 양반도 운이 좋은 거야. 한 3일 전에 똥속한 청소를 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똥이 다 있었으면 죽었어 씨. 똥똥으로 죽는 거야. 똥똥으로 죽는 거야. 똥똥으로 그냥 그 똥이 정말 이렇게 그렇게 있었으면 이게 지금 뭐야 겨울이 아니잖아요. 여름이잖아. 아이 풀무원 특집 때 얘기했잖아. 생똥이면 죽어요. 그냥 생똥으로 그냥 하면 안 된다고. 아니 그리고 겨울이면 똥이 얼어가지고 못 들어가. 그 위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 여름이면 푹 빠지거든. 푹 빠지면 그냥 코까지 다 잠기는 거야. 죽는 거죠. 익사라 그래야 돼 뭐라 해야 돼. 질식사. 아이 똥에 질식사 하는 거야. 예전에 내가 잠깐 학원 다녔을 때 고등학교 때 학원 선생님이 어떤 학교 학년 주임을 하다가 학생 주임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오신 분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 포세식 화장실에서 애들이 담배를 몰래 피다가 서너 명이 같이 들어가 피다가 그게 무너져 내렸대든가 아니면 메탄가스 때문에 폭발했대든가 그래서 단체로 똥뚝간에 빠져가지고 뭐 그랬단 얘기도 있고. 난 이등병 때 단독 군장만 메고 똥 펐어. 그래서 그 느낌을 알아. 중간쯤 보면 흑 나와. 그럼요. 이게 하여튼 그런데 이거 참 김태수 씨가 살아난 것도 이것도 정말 천운입니다. 이게 아까 왜 놀라서 문도 못 닫고 그냥 바로 밑으로 들어왔다 했잖아. 문을 안 닫았기 때문에 사는 거야. 만약에 닫혀있으면 열어보거든. 닫혀있으면 열어보죠. 그쵸? 이 새끼 안에 들어있네? 근데 열려있는데 없어. 슬쩍 보니까 없잖아. 야 정말 대단한 기도빈이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뭐 다들 생각도 못하고 그냥 들어갔는데 그런 겨를이 없었던 그렇죠. 거죠. 오마이 갓이네 그냥. 그게 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 목숨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요. 이거 우리가 사람 목숨 팔자라고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았고 기관병 황석종은 매트리스 안으로 숨어서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은 기지를 발휘했어요. 매트리스 안으로 들어갔는데 머리가 이렇게 좀 동그랗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훈련병들은 워낙 훈련이 잘 되어서 한 발에 한 사람 죽이는 거야. 바로 목이나 머리를 겨누지. 그러니까 이거 숨으면서 머리가 나온다는 매트리스 밖으로 머리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이 팔로 자기 머리를 이렇게 감쌌어. 그러니까 밖으로 봤을 때는 동그란 머리인데 안에서는 팔로 이게 머리가 감싸진 거지. 팔에 맞은 거예요. 팔을 내준 거야. 그렇지. 팔을 내주고 내 목숨을 살린 거지. 이 사람도 그래서 하여튼 살았고. 또 기관병 안지근은 내무반 주변에 비가 오면 물이 빠지도록 파놓은 고랑이 있는데 배수로. 그 고랑에 들어가서 나뭇잎을 덮어가지고 살아났다 그럽니다. 또 김정현은 바위 틈 속에 깊숙이 숨는 바람에 살았고 양동수는 목에 관통상을 입었으나 총알이 목뼈와 동맥을 건드리지 않고 목 근육만 관통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기적적이네 이 사람은. 그래요. 그리고 그 김방일 소대장 허준호 씨 역할. 김방일 소대장이 이제 외출 끝나고 뭐 뭔가 일이 터지는 걸 알고 다시 부대로 갔지 않습니까? 다시 부대로 들어가니까 자기 방에 있던 권총 실탄 다 없어지고 쪽지가 하나 있더랍니다. 소대장님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쪽지가 있었던 걸 봤을 땐 이 훈련병들이 공작원들이 그 교육대장인 김순웅 상사에게는 좋은 감정이 없었고 여기 김방일 소대장한테는 좋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안성기도 꽤 멋있게 나왔잖아. 야, 행보관보다는 그 행보관 밑에 선임하사들하고 좀 친한 경우도 있긴 하잖아요. 그 말 나온 김에. 아니, 오인용 만화에 너랑 세장 얘기 이름 언급된 것 같은데? 그 합성인가 아닌가? 아니, 오인용은 원래 도탈 팬이었고. 네. 이번 만화에 우리들이 나와 있던데. 아, 그래요? 아니, 내 성대모사 한 건 나인데, 왜? 근데 살짝 끼워준 거 감사드리고. 근데 김순웅 상사가 어쨌든 살해당했죠? 네. 살해당했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1계급 특진돼서 이제 준위로 이렇게 이제 진급을 했는데, 유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당시에 아들이 2명인가 있었다던데 8살인가 6살인가. 아이고. 그러니까 이 유가족들로 봤을 때는 정말 이 처참한 개죽음이지. 이게 뭐야. 국가에서 보상도 제대로 안 해줬잖아요. 이 부대 자체에 대한 존재를 갖다가 외면을 했으니까. 이건 것도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이 죽었던 기관병 또 죽었던 공작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진짜 우리나라 자체 국가 폭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 사건은. 예. 자, 이후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병들을 살해한 북파 부대원들 중 정기성의 3명이 8시 45분경 무의도로 들어간 뒤에 훈련대장이 맹장이 터졌으니 배를 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실미도하고 무의도는 그 시간에 따라서 길이 열립니다. 그곳에서 민간인 배 흥덕호를 가지고 와서 전원 승선하고 신복일이 선장에게 4,000원을 주면서 인천에 가줄 것을 요구를 했으나 인원이 많고 기름이 없어서 인천까지 가지 못한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다시 근처 새우잡이배 순복호를 탈취하고 배를 타고 12시경 실미도를 빠져나와서 인천 독배부리 해안에 상륙을 했습니다. 네, 송도 근처로 알고 있습니다. 실미도에 들어가고 무려 3년 4개월 만에 밟는 육지 땅이었습니다. 3년 4개월 만에 이제 처음 밟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많던데 사실은 한 번 단체로 인천에 간 적이 있어요. 인천 어디 갔을까? 위로 옐로우하우스. 뻔하겠지 뭐. 그걸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 위로 무슨 어쩌저쩌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언급했지만 강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강간 사건이 터지고 이 사람 다 자살을 기도했잖아.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욕구가 내 목숨보다 더 중요했던 거야. 그래 이놈들아. 아이고. 그랬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거 필요하다고. 이 사람들 3년 4개월 또 가다 놓고 한 번 더 해결을. 그래서 인천에 갔다 왔어요. 근데 비단 사실은 특수부대가 여기뿐만이 아니고 왜 우리 설악 부대라든가 HID 있잖아요. 네. 가다 놓고 훈련시키는데 가다 놓고 훈련시킨 데는 항상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집장촌 여성들이 부대를 방문해서 파티를 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늘상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국가에서 저지른 폭력과 형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유 있었다 그래요. 진짜요? 네,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때 해안 초소 경비를 보고 있던 육군 33사단 102연대 김모 일병에게 이 장면이 발각이 됩니다. 이 병사는 자신의 상관에게 보고를 하고 당시 소대장이었던 이원희 소위도 의심이 들어서 자신의 부대원들을 이끌고 이들을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작원들은 1시 10분쯤 송도에서 인천 시내로 들어가는 항도여객 소속 시내버스를 탈취한 뒤 서울로 입성할 것을 시도하는데 이 와중에 버스가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고 그대로 지나가서 택시기사가 아이씨! 받고 왜 지나가!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버스를 추격하였습니다. 이로써 군에게도 쫓기고 경찰에게도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한 2명 정도가 쫓았어요. 소위 말하는 오토바이. 네. 오토바이를 타고 쫓았는데 참 무모하지.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랐던 거야. 어떻게 알아 그걸. 그렇죠. 그건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쫓아가면서 혼자서 버스를 막았는데 정말 한 방에 조준사살해서 2사람 다 사망합니다. 이야. 그것도 이제 버스 기사가 증언하기를 이렇게 증언했어요. 아니 저 새끼를 목을 쏠까 대가리를 쏠까 이랬대. 안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탕 소리가 났는데 탕 소리가 나고 경찰이 한참 서 있더랍니다.
서 있었고, 그래서 버스 기사가 이제 그 지나갈 거 아닙니까? 지나칠 거 아닙니까? 그 경찰을 지나치는데 그때 쑥 쓰러지더라는 거야. 근데 그때 목에서 막 피가 뿜어져 나왔다는 거지. 아이고. 경찰관 쌀까 경찰관이 죽어 놓은게나 그것은 전화를 하니까나 그 카브 싹 돌아가니까나 경찰관이 복판에 딱 서갖고 건초를 딱 들고 섰더라고요. 이 쓰니까나 야들이 하는 말이 저 걔는 뭐 새끼 대가리를 가르칩니까 뭐가지를 가르칩니까 이렇게더라고. 그러니까 저 한 많이 죽었다. 50m 나가놓고 탕 소리 나더라고. 탕 소리 나는데 그래 탕 소리 나서 차 사람 경찰관 서가는데 가니까 요 뭐가지 피줄이 팍 나오더라. 그러면 탁 실어 접히더라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거기만 급소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병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게 아이고, 인간 병기였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나는 장면이 쉬리에서 그 이방인가 그 김윤진이 했던 역할 훈련받은 장면에서 걸어가면서 자기 동료들 사이사이마다 총을 빵빵 쏘면서 김방일 교육대장의 증언은요. 이 공작원들을요. 그 총을 갖고 있는 채로 그 언덕에서 굴린답니다. 밑으로. 그 막 사람이 굴러 떨어질 거 아니야? 그 와중에 사격해서 다 맞춘답니다. 굴러 떨어지면서 쏘면 그 정도로 훈련을 받았으면 말 다 했던 거죠. 뭐. 무섭다. 자, 이렇게 군과 경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버스가 한 400m 정도 진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때 이원희 소대가 이끄는 부대와 총격전이 일어납니다. 이 교전으로 탈출한 공작원 1명이 사망하고 버스기사 임영호 씨가 관통상, 옥년동 동해 앞 이발소에서 놀던 3살 배기 여자아이 김은희 양이 총상을 입고 사망을 했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나 이들은 군의 1차 저지선을 돌파하고 서울로 계속 향해 갑니다. 그들이 타고 가던 버스의 바퀴가 펑크가 나서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하자 마주오던 인천 수원을 오가던 추억의 이름이네. 지금도 있나? 퇴화운수 소속 시내버스를 탈취해서 공작원 김종철이 직접 버스를 몰고 서울을 향해 가다가 이내 운전이 서툴러서 다시 버스 운전기사 정영소 씨가 운전을 하게 됩니다. 특수훈련 받을 때 대형 면허는 훈련 안 받았나? 안 받았는 모양이에요. 이 버스 운전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 근데 태화운수 알아요? 알죠. 인천에 있었으니까. 녹색 버스. 그래. 아직도 기억나지. 자, 공작원들은 버스 승객들에게 해치지 않을 테니 머리를 숙여라. 우리들은 너무 배가 고프다.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냐? 왜 우리를 섬에 가두었느냐? 중앙청에 가서 따져야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다 분노만 그냥 토로했네. 그렇죠. 배고프고 누구냐? 왜 우리 이렇게 했냐? 따져야겠다. 그러니까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그래. 이 발언을 들은 버스기사 정영소 씨는 고속도로보다 국도로 가야지 검문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를 택해서 서울로 향합니다. 이게 더 훨씬 더. 버스 기사가 기질을 발휘한 거죠, 이거는. 배를 많이 골았는가 봐요. 배를 많이 고고 우리는 배 고고 저거는 따신바들 잠자고 우리를 왜 섬에다 가다 놨느냐. 우리를 뭐 지길라 가다 놨느냐. 어떤 식으로 가다 놨느냐. 그런 게 박결이 지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봐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속도로 가는 것도 그 소리 듣고 안 갔고 국도로 가야 검문소가 있고 혹시 내가 라이터를 켜고 나발을 치고 가면 대낮에 라이터를 4개를 켜고 이렇게 가면은 저기 입안장께 경찰관이 안 잡겠나? 헌명 초수 가시면 헌명이 나와서 안 잡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국도를 들어섰는데 아무 잡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그때 경인고속도로 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엔. 만약에 고속도로 탔으면. 아니 경인고속도로에 노선과 다른 버스가 지나가면 경찰들의 눈에 더 띌 텐데. 경찰들이 그걸 경찰들 몰라. 아니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몰라 이 사람아. 그런데 이렇게 국도를 택해서 갔는데 가는 길에 검문이 없었어요. 없었죠 뭐. 자, 두 번째 버스를 탈취한 뒤 군과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질주를 하다가 신호에 걸린 틈을 타서 버스 기사가 내려서 도주를 했고요. 또다시 공작원이 운전대를 잡습니다. 근데 아까 존나 힘들었잖아. 힘들었잖아. 그래서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영등포구 대방동 저희가 언젠가 방송을 할 유한양행 건물 앞에 가로수를 들이받고 버스는 멈추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총격전이 벌어지다가 스스로 수류탄 4발을 터뜨려서
공작원 대부분이 사망하고 4명만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수류탄으로 폭사하기 전에 버스에 타고 있던 민간인들은 버스에서 내려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으나 그 전 교전으로 여자 승객 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까 그 교전에서 살아남은 공작원 생존자 4명은 1972년 3월 10일 사형을 당했습니다. 군은 생존자 4명에게 입만 다물고 있으면 월남에 보내줄 테니 재판 과정에서 실미도의 진실에 대해 함구할 것을 요구받았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이들에 대한 사면은 없는 일이 됐고요. 구라쳤네. 공군 사격장이었던 영등포구 오류동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방금 이 박사 얘기한 월남 보내줄 테니까 입 다물어라. 요거 당시까지 월남전 있었으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설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보사 특보위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요, 생존자 4명 월남 파병한 검토. 그러나 범법자이며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유로 무산. 이런 기록이 있어요. 기록에 남아 있는 그러니까 내용이네요. 이들을 회유했다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국가폭력으로 이렇게 결국은 법정까지 쓴 사람을 변명 한번 못하게 해서 사형시킨 거죠. 결국엔 자기네들이 억울한 얘기를 하나도 못하게 한 거야. 입 다물고 있으면 니네 살려줄게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엔 살려주지도 않은 거네요. 그렇죠. 나라 말을 믿으면 안 돼.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사형 집행 순간에 물어보잖아요.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고. 이 질문에 4명은, 이 살아남은 공작원 4명은 애국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야, 이 나라를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이 나라의 군인들과 싸우고 민간인들 해치고 하여튼 어떻게 돼서 범죄자가 돼서 결국 이 나라에서 사형을 당하는데 마지막에 불러야 될 노래가 애국가예요. 그러니까 애국가예요. 철저하게 국가에 이용당하지 않았습니까? 철저히 국가에 이용당했는데 마지막에 애국가를 마지막 남길 말을, 이거 요원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네. 애국가를 불렀다는 것은 대단한 거고, 이거 보니까 또 우리 11.6 사태 때 박대령이 생각나네요. 박대령도 마지막에 해병대 네. 죽을 때 대한민국 만세 하고 이제 죽었으니까.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적기가, 실미도 보면 적기가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가 뭐 약간 공산주의적인 노래라 해가지고 지상파에서 방송이 될 때는 그 노래가 묵음 처리가 됐다는 얘기를 또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적기가 부른 적 없습니다. 그것도 영화적 상상이고 허구입니다. 요건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던, 영화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거 다. 이건 김중건 실장의 증언입니다. 그런 거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애국가를 부르고 4명은 죽어갔고요. 이 사건은 군사정권 내내 철저하게 은폐가 되어서 영원히 미궁 속으로 빠지는 줄 알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진짜로 우리가 이런 얘기 나올 때요, 이 실명 사건 나올 때 전설처럼 이야기했어. 술 먹으면서 야 그게 그런 적 있었어 그러면 구라치고 있네, 야가 다 구라 뭐 이러고 그 소문으로만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 뭐 울산바위 뒤쪽에 무슨 특수부대가 훈련을 하고 해요. 있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네. 국가가 다 속였으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불만이 쌓여서 터진 거라고 얘기했던 이들의 진짜 탈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작원 임성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중앙청에 가서 국무총리를 만나서 4년간 고생한 내용과 국가에 배신당한 사실을 직접 호소하고 이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전원 자폭할 결심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 당시 국회에서 열렸던 실미도 난동 사건 조사위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이들의 탈출 목적은 비참한 대우를 받았던 자신들의 처우를 알리고 악몽 같았던 실미도를 빠져나오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다고 봐야죠. 3년 4개월 가다두면서 밥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그 혹독한, 나는 그건 훈련이 아니고 고문이라고 봐. 그렇죠. 그런 고문을 자행했으니 어떻게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냐고. 자, 그리고 모든 사건은 이 단초가 제공됩니다. 사건이 터지게 만드는 탈출 동기가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시작은 사소한 걸로 터지게 됩니다. 그래요. 남녀가 결혼해서 이혼하잖아요. 뭐 어떤 특정 사건 때문이 아니고
처음에는 사소하게 출발해서 그게 쌓여서 나중에 아니 뭐 변기 뚜껑 올리고 내리는 거로도 싸운다며. 그렇지. 이 박사가 저희 이 작가한테 쿠데타 일으키려고 한 것도 사실은 그 누적된 거죠. 알아요. 실비드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 3일 전이었던 1971년 8월 20일 훈련을 마치고 복귀한 공작원들은 이때 이 민간인들한테 소주를 가끔 이렇게 우리가 추진한다고 그러거든 이거를. 민간인들 그 근처에 또 있으니까는 무의도가 가까우니까요. 소주를 나눠 마시다가요. 기관병에게 적발됩니다. 민간인에게 소주를 받고 그거 나눠 마시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지금 뭐 이게 지금 얘기한다고 범죄가 되진 않겠지. 저 GOP 있었을 때도 그 철책 그 지키고 할 때도 솔직히 소주 먹고 싶잖아. 근데 못 먹잖아. 근데 밤에는 못 먹고요. 먹고 싶은데 구할 데가 없으니까 추진하는 방법이 있어요. 낮에 공사 들어오는 민간인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어디다 좀 이렇게 넌 그때부터 그렇게 술을 마셨니? 그때도? 아니 그 경계할 때 술 마시는 구리는 없습니다. 그건 그건 안 돼. 그건 절대 안 그렇죠. 되고요. 우리 추진해서 네오만 들고 와서 네오만 그 청소 다 끝나고 창고에 들어가서 진짜 한 잔 먹었어. 한 잔. 창고, 목욕탕 뭐 그런 데서 먹죠. 초코파이랑 진짜 나 눈물 나려고 그래. 초코파이랑 10월 말인가 존나 추운데 소주 진짜 한 잔 먹었는데, 내 씨발 첫 키스의 날카로운 추억이 부대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게 이런 개 씨발 그래. 정모씨 개새끼. 아유 진짜. 저는 군것질 안 하거든요. 네. 과일도 안 먹고 과자 같은 거 전혀 안 먹습니다. 안 먹는데 싫어해요. 싫어해서 그 훈련병 때 애들 막 초코파이 놔주고 한 개 목숨 걸잖아. 내 거 막 던져주고 그랬거든. 아유 씨 더러워서 던져주고 그랬는데 이등병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이등병으로 훈련병이 때 자대로 가는데 이등병 있을 때. 날 이쁘게 받는 고참 하나가 비스켓을 하나 주더라고. 비스켓. 그때 뭐 좀 유명한 비스켓인데. 마가렛 이런 거 아니겠어? 마가렛 아니고 한 개 한 개 포장에 쌓여있는 비스켓이에요. 저 커피숍 가면 주는 거 있어. 저기 로터스 뭐 그런 거 있어. 그 커피 찍어 먹는 거. 단 과자. 단 과자.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진짜 미치도록 먹고 싶다 그게.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기관병에 살아남은 그 똥속한 푸세식 똥속한애가 갖고 먹는데 냄새가 존나 나더라고. 밑에서 막 역겨운 데서 하는데 그걸 내가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화장실 나오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전화의 이동형이. 그러니까 참 씨발 대한민국 이래요. 다 그랬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대한민국 군대를 갔다 온 자체로 그것도 26개월 갔다 온 자체로 박수 받아야 돼. 왜 우리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뭐 욕했다고. 슬픈 일이다. 예. 자, 그래 어쨌든 걸렸잖아. 걸리니까는 기관병들한테 두들겨 맞습니다. 얼차례 받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창도 못 보낼 거 아니야. 영창이 어딨어? 여기서 해결해야 되는데. 공식적인 부대가 아니니까. 무조건 두들 패는 거죠. 구타를 받고 기합을 받다 보니까요. A조 조장이었던 신복일이 허리를 크게 다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B조하고 C조 조장이 술 조금 먹었는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N-도 없죠.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도저히 못 참겠다.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 씨발 나가자. 그렇지. 라고 해서 모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사건 직후에 처음에 군은요. 이 모든 내용들을 북한 무장 공비의 침투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다리가 안 맞는 거야. 얘들도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3시간 만에 이 발표를 뒤집고 군 특수범의 난동으로 바꿨습니다. 요 민감한 얘기인데 요 얘기 들으니까 요 정윤회 씨 문건 터지기 전에 잠깐 동안 천안함 사건 관련된 얘기가 슥 올라온 적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잠수함 관련 뭐 어쩌고 논문이 나왔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어야 된다니까. 그걸 다 까발려야 되는데. 뭐 진실은 뭔지 진실은 저 너머에 뭘 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건 당시에 신민당의 이세규 의원이 난동을 부린 것은 공비가 아니고 우리 특수부대라는 사실을 접하고서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누리 씹도 없었습니다. 육군본부가 공군 일인데 어떻게 알아? 자, 우리 군은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를 하고요. 2005년도에 진상조사가 있기 전까지 약 35년간 국민들을 속여왔습니다. 진상조사가 없었으면 지금까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알아? 우리 군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증거는 사건 당일인 8월 23일 공군 2325 부대 최모 대위가 상부의 지시를 받고 실미도 684 부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서류를
불태우고 공작원 카드를 파기한 것에서 드러납니다. 여기도 또 서류네. 그러니까 서류를 다 파기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막 지들 마음대로 이게 서류를 파기해도 되나? 참. 그래요. 이렇게 해서 국가가 의도적으로 은폐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국가는 이들을 방치했나? 이게 또 이제 우리 의문이 들지요. 그렇지, 지들이 잘 키워놓고. 필요로 위해서 만들어 놓고 훈련시켜놓고. 그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홍삼 K 기적을 홍삼하라 심사위원 평가입니다. 일본 홍삼액은 와 국내 대표 브랜드네요. 훌륭하지만 가격 거품이 심하네요. 인삼도 직접 재배하지 않은 거라 홍삼 특유의 소울이 부족해 보여요. 이번 홍삼액은 다른 약재를 추가해서 기교를 부렸네요. 홍삼 대신 다른 약재를 넣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홍삼 진정성이 아쉽네요. 정성농장 홍삼액. 우리가 홍삼 전문가 맞나? 우리도 이렇게 못 만들어요. 인삼 재배, 수확, 세척, 증삼, 건조, 추출까지 한 농장에서 다 끝낸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오죠? 놀랍네요 정말. 정성농장 홍삼액 최고점 나왔습니다. 과연 가격은 얼마일까요?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자, 이야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왜 국가는 이들을 방치했나 한번 살펴봅시다. 684 부대를 만든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은 전번식을 언급했던 나야 나. 누군데? 나. 남산 멧돼지 김영욱입니다. 아이씨, 탱탱. 김영욱은 114 때 박정희가 대단한 복수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고 그의 재가를 받아가지고 김일성 모가지 따오기 위해서 684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공작원들이 훈련을 받는 사이에 정치적인 이유로 중정부장은 김형욱에서 이후락으로 바뀌었죠? 이거는 뭐 우리가 왜 바뀌었는지는 저번 방송, 지난 방송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몇 번 강조해서 더 이상 하기가 귀찮습니다. 바뀌었고, 자, 이후락이 이제 임명되니까요. 이후락이 별명이 제갈조조 아닙니까? 이 남산 멧돼지랑 다르거든. 남산 멧돼지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 아니야. 그렇죠. 무대뽀지 완전. 그럼 대통령이 박정희가 안 돼? 야, 저격해, 저격. 뭐 이런 거 있잖아. 후보를 저격하려고. 근데 이제 제갈조조는 아니죠. 머리 쓰는 사람이니까. 스타일 차이가 달랐고. 또, 당시 세계 정세가 말이죠. 그 중소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소 분쟁이 끝나고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뭐 핑퐁 해결한 게 있었잖아. 네. 드디어 이제 그 중림이 열리기 시작한. 그렇죠. 또 미국도 당시 월남전 이제 좀 월남 좀 그만하자. 이런 것 때문에 냉전의 벽을 허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 JTBC에서 그 사이공 함락 때 우리나라 그 영사관들 탈출하는 거? 네, 영사관들 탈출한 그 좋은 프로그램 선정된 거 있는데 그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5년 동안 갇혀 있다가 나중에 나오고 막 그거 있었어요. 그 서울 창가 들으면서 패티김 노래 들으면서 버텼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대탕트 시대가 온 거예요. 네. 대탕트 시대 와가지고 근데 또 마침 세계 정세가 그러할 즈음에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하고 남한의 독재자 박정희가 쿵짝이 맞아가지고 야 씨발 우리 둘 다 똑같이 영구 집권하자. 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갖고 이제 이후락에 건너가고 칠서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정희에게 있어서 684 특수부대의 존재는 아주 매우 앱솔루리하게 성가신 존재다. 씨발 저거 존나 신경 쓰이네. 그러니까 괜히 김영욱이 씨발 괜히 만들어가지고 뭐야 저거 어떻게 해? 돼지 새끼. 그러니까 눈에 가시야 이게. 그렇죠. 자, 1969년 5월에 중정부장 김영욱은 조천성과 이철이로부터 684 부대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는 보고를 듣고 박정희에게 북한 침투를 건의합니다. 각하 전부 다 꽉 찼습니다. 그러나 맞네. 박정희는 김형욱의 이 건의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산 멧돼지가 이거를 만들 때는 박정희의 재가를 받아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 박정희가 그래 그거 만들어야지 이래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 나오다가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다 준비됐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시큰둥했단 말이야. 오다가 떨어졌는데 뭐 이상해. 그러니까 자 이후에 그 조천성이 청와대로 불려갔다 온 뒤에 김영욱에게 각하가 별다른 명령이 있을 때까지 보류하라고 계획을 연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고 이 보고를 받은 김영욱은 박정희에게 즉각 전화를 겁니다.
아니 카카 작전에 연기하시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봐 님자, 만약 그들이 우리의 기습작전에 보복을 해오는 경우 우리에게는 계속 투입할 병력이 없지 않냔 말이야. 아닙니다. 얼마든지 보충 병력이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그자들한테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국민들의 사기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알았어. 님자 뜻은 알겠어. 그러나 보류하자고. 내 말이 뭔지 알겠소? 남산 멧돼지가 알아들을 리가 없지. 뭘 알아? 그냥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갑자기 차지철 생각난다. 왜? 그 베트남전 파병. 아니 아까 그게 그래. 반대 운동하다가 저는 진짜로 해. 지가 공부해보니까 어이 씨발 저거 족 같은 건데. 참.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제 내 말 뭔 뜻인지 알아 말할 이게 뭐냐면요. 이미 이때 남북이 비밀 접촉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야, 근데 중정부장도 씨가 이걸 모르. 에이. 자, 이후에 김영욱이 해임되지 않습니까? 곧바로 해임됩니다. 그리고 이우락 중정이 들어서면서 684 부대의 존재는 잊혀졌습니다. 이들을 거추장스러워했던 정부에서 공작원들의 전원 사살 명령이 떨어졌다는 증언도 있었지만 야, 존나 독하다 이 새끼들. 진상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마 영화에서도 이게 나올 거예요. 애들 다 죽이라고. 아마 안성기한테 아마 그런 명령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런 소문이 그럴듯하게 날 정도로 이들의 존재 자체가 정부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겠죠. 아니면이 아니라 이렇게 그들이 잊고 싶었고 어느 정도 잊혀진 존재니까 그렇게 3년 동안 돈은 돈대로 슈킹 까고 누군가가 대우는 대우대로 못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 이 사건으로 공작원 20명, 경찰 2명, 민간인 6명, 군인 18명이 사망했고 17명의 부상자가 생겨났습니다. 단일 사건으로 이 정도로 큰 사건이 유례가 없었어요. 아유, 뭐 이런 사건에 지금 몇 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뭐 북한에서 공작원들이 내려오거나 무장공비들이 내려와서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우리나라 군대 사건인데. 그러니까 뭐 사건은 있을 수 있죠. 뭐 저 대원각 호텔 사건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불에 타서 이제 사망하고 뭐 그런 사건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이 사건은 뭐 국가 폭력에 의해 저질러진 그렇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왜 그 김일병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군대 내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군대 내에 이제 있었던 사건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았거든. 민간인 사살된 적이 없잖아. 근데 여기는 민간인과 경찰까지 많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 사건 정말 유례없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진짜 할 말이 없는 조직이네요. 야, 창군 일에 변한 게 없다니까. 사망한 실미도 부대 기관병들은 1계급씩 특진이 돼서 8월 26일 14시경 준이 김순응 외 17명의 장례식이 공군장으로 공군본부 연병장에서 거행된 후 오후 4시경 국립묘지에 안장되었고요. 경찰 사망자 2명도 그 다음날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사망한 기관병들에게는 1인당 58만 5,760원이 보상 지급되었고요. 하사는 63만 5,760원, 중사는 65만 3,300원에서 70만 5,054원이, 김순웅 준이에게는 82만 916원이 보상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C8 보상이라고 지급하나? 퇴직금도 안 되는. 민간인들은 더 했죠. 민간인 사망자는 어린아이 2명에게 50만 원, 기가 막힌다. 학생에게는 70만 원, 성인들은 100만 원씩 지급됐고요. 부상자 13명에게는 치료비와 보상금 명목으로 3,000원에서 50만 원씩 지급이. 이거 말이죠. 원래 이렇게 사고가 나고 그러면 청구를 하잖아요. 그럼 뭐 이 사람이 앞으로 살 수 있는 뭐 나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업이라든지 이런 거 이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나라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야 애기는 애야 50만 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엔 특히나 만약에 사고 없이 살아서 긴 시간을 살았다면은 그들이 생산해낼 그런
소득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건 국가 잘못 아닙니까? 원인이. 국가가 잘못 안 했으면 애가 죽을 필요도 없었죠. 민간인이 살해당할 이유도 없었던 거야. 그런데 살해당했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미국에서만 이런 일이 나왔잖아.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 나올 거예요. 수십억이 나와요. 근데 이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리고 사람 목숨이 돈으로 계량되는 거는 사실 뭐 무의미하겠지만 최소한 그렇죠. 그래도 거기에 또 합당이라기보다는 납득할 만한 돈은 줘야지. 어느 정도 돈은 줘야죠. 이건 정말 정말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 이제. 이 와중에도 씨발 그 김종필 막 이런 새끼들이 이마에 포켓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에 비해 실미도 공작원들은 이보다도 더 못한 대우를 받았겠죠. 실미도 공작원 유가족들에게는 사체조차도 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군은 사건 당일 사망한 공작원들 20명을 8월 27일에 시립 벽제 공동묘지의 가매장에서 처리했는데 그 위치를 찾지 못해서 유가족들은 자신의 아들이나 오빠 동생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형당한 4명의 사체도 가매장되었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 어디에 묻혔는지 역시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하고 당연히 가족들에게 알리고 사체는 넘겨줘야 하는 것이 의무인데 우리 군은 사형 집행 사실은 물론 사체도 인도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사형 집행과 매장에 관여한 기관병들에게 죽을 때까지 입 다물고 있는다는 서약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요거는 현행법 위반입니다. 이거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알려주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국가가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마음먹고 은폐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2005년 진상조사가 실시되고 실미도 군인들을 직접 묻었다는 이동식 씨의 증언으로 발굴이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 씨의 증언이 없었으면 어디 묻혔는지 모르죠. 그렇죠? 근데 이동식 씨가 내가 직접 묻었어요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사체 발굴이 시작된 거죠. 이동식 씨의 증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여 명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명을 더 묻었는데요. 관이 무거워서 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지게로 지고 운반했고 신원은 군인이었으며 이게 또 8월이어가지고 냄새가 무척 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천에서 난동을 부리던 자들이라고 들었습니다. 매장했던 장소는 일제시대에 납골당 건물이 있던 곳으로 거긴 아카시아 밭이었습니다. 관은 군인들이 밤중에 놓고 갔고요. 그 다음날 낮에 저희가 묻었습니다. 관은 하나하나씩 따로 묻고 말뚝을 세워줬는데 관에는 이름과 숫자 이게 넘버가 써 있었고요. 정확한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노조원 대부분은 사망했습니다. 노조원이 몇 명 살아 있었다면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겠죠. 근데 다 죽고 이제 이동식 씨만 살아 있으니까 정확한 장소를 몰랐던 거예요. 여기서 노조원이라고 하면 노동조합원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사망해서 몰랐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동식 씨 증언으로 여러 군데를 팠겠죠. 여러 군데를 팠는데 결국 이제 발견했어.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20여 구가 발견됐는데 사체가 유아 사체가 2구가 발견돼요. 유아 사체. 이건 뭐야? 유아 사체가 왜 2구가 발견됐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아니 이 훈련병들만 갖다가 매장을 했다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까 우리가 민간인 어린아이가 죽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그냥 한꺼번에 묻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면 유아사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어린아이의 부모한테도 이 사건 함과라고 얘기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이건 뭐 자기는 건 아니지만 유아사체가 왜 같이 발굴되냐고.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일을 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언론부터 갖다 다 일단 매장부터 해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공동묘지니까요. 공동묘지니까는 뭐 원래 그 자리에 그 유아사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좀 이거는 우연치고는 조약한 게 나머지 유아사체 2구 빼고 나머지 뼈는 다 그 일반 남성 뼈였거든요. 그것도 이상하지요, 이거는 좀. 발굴 결과 온전하게 사체로 나온 유골은 4구밖에 없었고 나머지 유골들은 전부 뒤섞여서 누가 누군지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제 약간 이 작가의 가정을 좀 더 확산해서 그때 당시에 죽은 다른 사람들도
뭐 한꺼번에 또 확 묻어버렸을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이게 이제 DNA 가족과고 DNA 예.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뭐 밝혀냈다 그래요. 이들의 유해는 화장되지 못하고 지금도 컨테이너 박스 안에 함께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군대 얘기할 때마다 전에 방송했었던 우리 고상만 예. 보좌관 얘기가 또 떠오르네요. 또. 똑같은 겁니다. 예. 이들의 유해가 사실상 방치가 되고 있는 것은 국방부와 유가족이 처리 방법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의 입장은 유족 모두 합의를 해야 유해를 건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해 처리 방안에 대해 유가족과 협의하고 있지만 국립묘지 안장, 유해 반환, 납골묘 조성 등 가족마다 요구가 달라서 국방부가 응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국방부의 변명이죠. 해달라는 대로 1대1로 다 해줘야지. 해줄 수도 있고 국립묘지 안장하면 제일 좋잖아. 그렇죠. 근데 국방부에서 이걸 인정해요? 이거 국립묘지 안장하는 순간 자기들 위신 깎이는데?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 새끼들은. 절대 이거 허락 안 합니다. 국립묘지 안장. 자, 그러나 여기에 이제 이 사건 중에 죽은 사람들 말고 나중에 사형당한 4명의 사체는 어디 묻혔는지 그 증언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원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문제가 발생됐던 사람들, 버스에 탔던 그 사람들은 어쨌든 그죠? 어쨌든 어디에 묻혔는지 알고 발굴을 했는데 뭐 물론 뼈는 뒤섞여서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만 근데 이 사형당한 4명 이 사람들은 어디에 묻혔는지 도저히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유가족 21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2011년 4월 대법원은 국가는 이들에게 모두 2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 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일부 유족은 법정 시효 내에 손배소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법정 시효 내에 손배소를 제기하지 못했던 것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형이 집행된 4명의 유가족들은 아직까지 애타게 시신을 찾고 있지만 이들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매장한 위치를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유해 인도 청구 소송에서도 서울고법은 국가는 고인의 유해를 매장한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유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을 했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 뿐입니다. 예, 유족들이 그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만 법원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분들 어디 묻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라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딘가에 묻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증언에 의하면 60트럭으로 이동했다 그래요. 60트럭으로 사형장으로 이동했고 그때 이미 구덩이를 파놓고 있었다 그랬으니까 구덩이를 파놓고 있었는데 봉분을 크게 하지 않았다니까. 봉분을 하지 않았으면 이게 뭐 풍화작용에 의해서 또 비가 오면 이렇게 해서 이게 그냥 평지가 돼버린 거죠. 평탄하게 돼버린 거지. 그냥. 그 위에 또 이제 뭐 나무가 자라고 그렇죠? 풀이 자라고. 그러면 못 찾는 거 어떻게 찾아요? 못 찾는 거죠. 세월이 금방 흘러버렸는데. 이게 어쨌든 이 뭐 국가 폭력에 희생당한 사람들, 국가에 의해 이용당하고 또 사건이 조작된 사람들의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박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미도라는 영화가 굉장히 크게 흥행을 했잖아요. 네. 뭐 요새 뭐 근현대사물도 물론이고 역사물 드라마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학계에서는 일단 뭐 그런 드라마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에 대해서 일면 그런 거에 관심을 갖게끔 하는 거는 좋지만 진실과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실미도라는 영화 뒤에 있는 국가 폭력이라는 그리고 여기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뭐 이 공작원들이 다 잘한 것도 아니지만 이들의 죽음도 굉장히 억울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슬프고 고약하고 아픈 사실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뭐 일반적인 미디어라든지 매체라든지 엔터테인먼트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상.
우리가 근현대사 이야기하다 보면은 많이 이제 봤던 영화 같은 스토리 중에 이런 게 많습니다. 큰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 나라를 위해 그럴 수 있다. 나라를 위해 죽으면 영광이지 뭐. 근데 말이죠. 나라는 국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위입니다. 국민 한 사람, 개인을 짓밟고, 개인을 소모하고, 개인을 이용하고, 개인의 피를 뽑아서 만들어지는 게 국가가 아닙니다. 국민은 국가가 요구하는 소모품이 절대 아닙니다. 국민은 국가의 살이며 뼈이며 피입니다. 한 명의 국민을 소모품처럼 대했던,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지 못했던 야만의 시대를 살았던 게 바로 한 30-40년 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게 이 나라 어디에서 자행되고 있을지는 자신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야만의 지점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우리가 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 막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 갔다 온 게 좀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우리가 군대 안 간 연예인들 욕하는 게 왜 그런 줄 알아? 열받으니까. 우리가 손해본 것 같거든. 그래서 열받는 거예요. 내가 군대 갔다 온 게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고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국가가 되려면 이런 야만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쨌든 이 사건, 실미도 사건은 냉전 시대가 난 비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당시는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헌신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개인이 희생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어떤 전체주의 사회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박정희 시대였었습니다. 그럼 모르겠어요.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지금도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라고 강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 실미도 사건이 과거에서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 군대 문제죠, 지금. 고상만 수상한 나와서 얘기를 하지 얘기했지만. 네. 우리 군대가 지금도 그래요. 뭔 사건만 터지면 은폐 덮으려고 해요. 안 까발려주잖아. 그러면 684 사건이랑 뭐가 다르냐고, 그것도. 지금도 아직 그 컨테이너에 또 냉동실에 그렇게 아직 그 구천에 떠도는 그런 분들, 그런 군 장병들 나라를 위해서 갔다가 진짜 속된 말로 개죽음 당한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여전히 우리 사회는 그런 야만의 시대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걸 좀 관심을 가져서 또다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네. 그게 시민의 힘 아니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관행들. 이건 사실 관행이라 해도 부끄러운 일이고요. 우리 군대가 혁신,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안보를 이야기하거든요. 군대에 대해 이야기하면 안보 때문에 안 돼. 안보? 아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는 좀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군대 좀 개혁돼서 다시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고 군대라고 해서 무조건 쉬쉬하고 덮어서는 안 된다고. 뭐든지 투명하게, 국가가 하는 일은요 뭐든지 투명하게 돼야 됩니다. 뭐든지 오픈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입니다죠. 우리는 목요일날 원혜영 의원 인터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방송이 언제 업로드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원혜영 의원 인터뷰가 업로드되기 전에 제가 업로드하겠습니다. 요거 방송 나가고 원혜영 의원 인터뷰 나가는 걸로. 자, 하여튼 들어주신 분들 2주 동안 4시간에 걸쳐 실미도 특집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른 재미있는 사건을 가지고 혹은 인물을 가지고 혹은 기업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귀를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준 오곡백화가 만발하게 피었고 종다리 높이 떠 지저귀는 곳 이 늙은 흙이 내 고향이로다. 내 상전 위하여 땀 흘려가며 그늘은 곡식을 거둬들였네. 내 어릴 때 놀던 내 고향보다 더 정다운 그 세상에 없도다.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준 오곡백화가 만발하게 피었고 정달이 높이 떠 지저귀는 이 늙은 흑인의 고향이로다. 내 생전 위하여 땀 흘려가며 그늘은 곡식을 걸어들였네. 내 어릴 때 놀던 내 고향보다 더 정다운 그 세상에 없도다.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준 오곡백화가 만발하게 피었고 정달이 높이 떠 지저귀는 이 늙은 흑인의 고향이로다.